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저승사자라 부르며 두려워했던 폭격기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B-29 폭격기죠. 이 폭격기는 도쿄 대공습 외에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세계 최초로 원자폭탄을 투하한 폭격기로도 매우 유명합니다. 근데 이 B-29 폭격기가 6.25 전쟁에서도 크게 활약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B-29 폭격기는 6.25 전쟁 초기인 1950년 8월 16일 낙동강 전선에 융단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당시 낙동강 전선이 교착 상태였는데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발진한 B-29 폭격기들이 낙동강 서쪽 직사각형 구역에 집중 폭격을 가한 것이죠. 이때 투하한 폭탄은 무려 960톤으로 북한군에게 실질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북측 지휘부에 매우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때 B-29 폭격기들은 북한 전역을 불바다로 만들었는데요. 실제 미군이 6.25 전쟁 동안 퍼부은 폭탄은 세계 2차 대전에서 유럽 전선에 투하한 폭탄보다 많았습니다. B-29 폭격기는 이처럼 2차 대전뿐만 아니라 6.25 전쟁에서도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겼죠.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이 B-29 폭격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일본은 태평양 패권 경쟁으로 서로를 가상적국 1호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1930년대 들어 미일의 갈등은 커져만 갔고 미군 내에서는 다가올 일본과의 전쟁에 대비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죠. 하지만 당시 미국령이던 괌이나 필리핀에서는 기존 미국 폭격기들로는 일본 본토를 폭격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미군은 일본 본토를 폭격할 수 있는 초장거리 전략 폭격기 제작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치만 제작이 바로 시작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1939년에 독일의 공군력 증강에 자극받은 비행사 찰스 린드버그가 제작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제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죠. 당시 미군이 원한 폭격기는 시속 400km 이상의 속도로 9톤 이상의 폭탄을 싣고 약 4300km 떨어진 목표에 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폭격기였습니다. 이 개발에 더글라스 3사가 응모했으나 곧 포기하였고 최종적으로 보잉이 폭격기 개발 사업을 맡아 미군과 계약하게 되었죠. 미군은 보잉이 제시한 설계도와 실제 테스트기를 보고 1941년부터 1942년까지 보잉에 무려 750기의 폭격기를 주문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초장거리 전략 폭격기가 바로 B-29 폭격기입니다. B-29는 1944년에 개발을 마치자마자 실전에 투입되었는데요. 이렇게 서둘러서 실전에 투입한 이유는 전쟁을 빨리 종결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B-29 제작 계획에 무려 30억 달러나 투입했으니 어떻게든 실전에 최대한 빨리 투입하고 일본 본토 폭격이라는 목적을 달성해야 했죠. 사실 이러한 표면적인 이유 말고도 미국의 B-29를 서둘러 실전에 투입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진주만 공습에 대한 복수였죠. 실제로 진주만 공습이 터진 후 미군 수뇌부에서 B-29 설계도면이 나오면 무조건 띄어라라는 긴급 명령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미국의 전략가들은 어디에서 B-29를 출격할지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여러 후보지가 있었는데 이 중에는 마리아나 제도를 비롯해 인도, 필리핀, 만주, 대만, 시베리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마리아나 제도가 제일 효율적이란 판단을 내리고 B-29 폭격기들을 괌, 사이판, 티니안 등의 섬에 배치하기로 결정했죠. 미군은 1944년 일련의 전투들을 통해 괌, 사이판, 티니안 등의 섬을 일본으로부터 빼앗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섬들은 B-29를 출격하기 참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었죠. 일본 본토와 가깝다는 것은 물론이고 일본군의 비행장까지 고스란히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군은 이 비행장들을 새롭게 개발하고 그 옆에 빽빽한 밀림까지 깔끔하게 밀어버렸죠. 덕분에 불과 몇 달이 지나 B-29가 출격할 수 있는 거대한 비행장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1945년 당시 티니안섬 북부 비행장은 미국 본토를 포함해 세계에서 가장 큰 비행장이었죠. 여기에다 미 해군의 해상보급로를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여서 수송선들이 B-29 운영에 필요한 거의 모든 물자들을 날라왔습니다. 그리고 일본 본토와 가까우니 연료는 아끼고 폭탄도 더 많이 실을 수 있었죠. 이렇게 B-29는 출격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실전에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창하게 출격한 B-29 폭격기들의 초기 성과는 다소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들의 전략은 유럽 전선처럼 정밀 조준 폭격을 실시하는 것이었는데 일본 하늘에 제트기류라는 뜻밖의 복병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 기류로 인해 폭격 성공률이 매우 떨어져 일본 본토 국민들은 폭격이 엉뚱한 곳에 떨어지는 것을 멀뚱히 구경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여기서 당시 제21 폭격기 사령부의 사령관으로 부임한 커티스 르메이가 작전을 수정하는데요. 이 작전은 조준 폭격을 벌이고 소위탄으로 융단 폭격을 하여 도쿄 전부를 불바다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작전이 바로 그 유명한 도쿄 대공습 작전이죠.
이때 무려 336대의 B-29 폭격기가 일본 하늘에서 X자를 그리며 도쿄에 소위탄을 뿌려댔고 작전대로 도쿄는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이 공습은 일본 군부의 일방적인 선전만 듣고 믿던 일본 국민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죠. 이후 일본 국민들 사이엔 일본 군부의 통제에 반발하는 심리가 은연중에 확대되어 갔습니다. B-29의 폭격은 일본의 생산 능력을 박살내는 것은 물론 일본 국민들의 전의를 꺾어버리는 엄청난 성과를 만들어낸 것이죠. 근데 B-29가 이런 활약을 펼칠 때 일본군은 왜 폭격기를 격추시키지 못했던 것일까요? 사실 이들도 B-29 폭격기들을 격추시키고자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다만 당시 일본군에게 그럴 능력과 여력이 없었을 뿐이죠. 먼저 조기 경보 능력이 없다시피 했습니다. 일전에 미 해군과의 전투에서 일본 해군은 괴멸하다시피 했고 미군이 일본 근처의 섬을 하나둘씩 점령하면서 일본은 조기 경보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또한 기본 장비인 레이더의 성능은 참전국 중 최악이라 할 정도로 기술력이 낮았습니다. 때문에 일본군을 포함해 도쿄 주민들 대부분이 대피에 실패하고 죽음을 맞게 되었죠. 두 번째 이유로 요격기의 능력이 한참 부족했습니다. B-29는 당시 고도 약 1만 미터에서 폭탄을 쏟아부었는데 이 높이까지 올라가서 전투를 치를 요격기가 없었던 것이죠. 일본의 대표 전투기 제로센 또한 올라가기엔 엔진 성능이 모자랐고 혹 올라가더라도 연료가 떨어지니 격추를 시도하다 혼자 추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도 기지를 발휘해 B-29를 요격한 경우도 조금은 있었는데요. 일본 항공기에 의해 격추된 B-29는 총 74대로 일본의 성과가 없던 것은 아니지만 독일이 보여준 방공 능력에 비하면 참담한 수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일본의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는 파일럿 부족 현상인데요. 전쟁 후반 일본은 안 그래도 부족한 엘리트 파일럿들을 카미카제 했으면서 파일럿 인재를 소모했습니다. 결국 숙련된 조종사도 신참 조종사도 한참 모자라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죠. 이러한 이유들 덕분에 B-29는 일본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며 폭탄을 마구마구 쏟아부었습니다. B-29는 도쿄 대공습 외에도 다른 작전에 투입되었는데 작전명은 스타베이션, 즉 기아란 뜻의 작전이었죠. 당시 일본의 물자 이동량 대부분을 담당하는 해상수송을 마비시키고 일본을 굶겨 죽이자는 작전이었습니다. 일본은 해상수송이 마비되자 비행기를 띄워 물자를 수송하고자 했는데요. 여기서 B-29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규슈 비행장을 비롯해 여러 비행장에 전술 폭격을 퍼부어 일본 항공기가 제대로 뜰 여력조차 주지 않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B-29는 이 작전으로 불멸의 이름을 역사에 영원히 남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 작전입니다. 먼저 1945년 8월 6일 에놀라 게이라는 B-29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리틀보이를 투하했습니다. 그리고 3일 뒤인 8월 6일 복스카라는 이름의 B-29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펜맨을 투하했죠. 결국 일본은 패망하게 되었고 B-29는 오늘날 태평양 전쟁하면 떠오르는 미군의 대표적 이미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차 대전 이후 B-29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한국전쟁, 즉 6.25 전쟁에 투입되어 전쟁 초기에 큰 활약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1951년에 공산군이 제트전투기인 MiG를 투입하면서 28대의 B-29가 격추되는 사태가 벌어졌죠. 결국 미군은 주간 폭격을 중단하고 모든 폭격 작전을 야간 폭격으로 전환시켜 B-29를 추격했습니다. 6.25 전쟁 중반 이후 시점의 B-29 폭격기들을 보면 동체의 하부가 검은색으로 도색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야간 폭격을 위한 위장 도색이죠. 이처럼 B-29 폭격기는 우리나라 역사에도 한 획을 그을 정도로 그 역사적 의미가 깊습니다. 자, 그러면 전쟁 이후 수많은 B-29 폭격기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4,000대 가까이 생산되었던 이 폭격기들은 시간이 흘러 대부분 폐기 처분되었습니다. 사실 B-29 같은 거대한 네발 엔진 폭격기를 유지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죠. 2020년까지 온전하게 보존되어 남아있는 B-29 기체는 총 26기였습니다. 이 중 미국 내에 전시되어 있는 기체가 24기, 그리고 미국 외의 국가에 전시된 것은 단 2기 뿐이죠. 근데 이 2기 중 1기가 바로 한국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기체는 1972년에 미공군이 기증한 것으로서 현재 경남 사천 항공우주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죠. 이 기체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여의도 광장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B-29 본체 말고도 엔진 프로펠러 킷 1개가 따로 전시되어 있었는데 사람들이 직접 들어보고 무게를 체험할 수도 있었죠. 이후 전쟁기념관이 용산에 따로 개관하면서 인수협상이 틀어지는 바람에 경남 사천시의 항공우주박물관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참고로 남은 1기는 영국의 덕스포드에 있는
제국전쟁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죠. B-29 폭격기는 비록 현역으로 날지 못하는 기체가 되어버렸지만 그렇다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미군은 이후 B-29를 개량한 폭격기들을 개발해 군사력을 한층 더 증강시킬 수 있었고 현재도 그 계보가 이어지고 있죠. 덕분에 약 80년이 흐른 오늘날까지도 B-29는 미국을 대표하는 폭격기로 미국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적국이었던 일본을 대표하는 비행기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앞서 말씀드린 제로센입니다. B-29와는 다르게 폭격기가 아닌 전투기지만 태평양 전쟁하면 떠오르는 일본의 대표 전투기라 할 수 있죠. 그 이유 중 하나는 제로센의 그 유명한 카미카제에 쓰인 전투기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바로 이 미쓰비시 A6M 제로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41년 12월 7일) 미국이 분노에 들끓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진주만 공습 사건이죠. 이날 무려 약 2,300명의 사망자와 1,10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함선 12척, 항공기 약 200기가 파괴되는 등 미군의 피해는 그야말로 엄청났습니다. 반면에 일본군은 64명의 사망자 발생, 항공기 29기가 파괴되는 비교적 약소한 피해만 입었죠. 당시 미군 태평양 함대를 공격한 일본의 전투기는 무려 441기나 되었습니다. 애초에 이 공습은 선전포고가 없는 기습 공격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전투기들은 방심하고 있던 미 해군을 마음껏 공격할 수 있었죠. 이때 미함선을 공격했던 대부분의 전투기의 이름은 A6M, 일본군과 미군 모두 별칭으로 제로센이라 부르는 전투기였습니다. 오늘날 태평양 전쟁하면 떠오르는 전투기 중 하나로 당시 일본을 대표하는 전투기였죠. 자폭 공격인 카미카제로도 매우 유명한 전투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이 A6M 제로센 전투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고 일본 제국은 넓은 중국 대륙을 공격하기 위해 한층 더 성능이 좋은 전투기를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당시 일본군이 가지고 있던 전투기들로는 폭격기를 먼 거리까지 호위할 수가 없었죠. 과거만 해도 전투기들은 폭격기를 호위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더 빠르고 더 멀리 갈 수 있는 성능의 전투기가 꼭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일본군은 기존에 개발한 A5M 전투기의 후계기가 될 차기 함상 전투기의 개발을 시작했죠. 1937년 5월 일본 해군은 나카지마 비행기와 미쓰비시 기업에 각각 새로운 군용기 개발을 발주했고 요구 조건은 대략 이랬습니다. 최대 속도는 고도 4000m 이상에서 시속 500km 이상일 것, 그리고 고도 3000m까지 3분 30초 이내로 상승할 수 있을 것, 기체 내부 연료만으로 72분에서 90분간 비행이 가능할 것. 이 외에도 많은 요구 조건이 있었으나 핵심은 빠르고 오랜 시간 비행이 가능한 전투기를 만들라는 것이었죠. 사실 이러한 요구사항은 당시 일본 공업 기술력으로는 달성이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나카지마는 도중에 입찰을 포기했고 미쓰비시의 전설적인 설계사 호리코시 지로 또한 없는 것을 조른다라고 평했죠. 호리코시 지로를 필두로 한 설계팀은 요구사항을 맞추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제로센의 개발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진 것은 바로 경량화였는데요. 터무니없는 요구사항 때문에 개발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그 과정을 거쳐 초기 형식인 A6M1이 만들어지고 시간이 흘러 완성형인 A6M5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A6M5가 태평양 전쟁에서 잘 알려진 그 제로센이죠. 제로센은 중일 전쟁을 위해 개발되었으나 개발이 늦어져 실전에 투입된 것은 태평양 전쟁이 개전하면서부터였습니다. 중일 전쟁을 거치며 실전 경험을 많이 쌓은 일본군 파일럿들은 연합군 전투기들을 압도하며 이른바 제로쇼크를 일으켰죠. 제로쇼크라 부를 만큼 당시 처음 제로센을 맞닥뜨린 미군이 받은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애초에 A6M은 엔진 출력이 1000마력이었는데 미군은 기어커 일본군이 2000마력의 전투기를 만들어버렸다 라고 오해를 할 정도였죠. 하지만 그 기동력의 실체는 제로센 특유의 지나친 경량화에 불과했고 결과적으로 미군은 이 오해 덕분에 전투기 엔진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태평양 전쟁 초기는 제로센의 등장으로 일본군이 기세를 타게 되었죠. 한 예로 1942년에 일본군이 호주를 공격할 때 호주에 파견된 영국 전투기와 맞붙은 적이 있었습니다. 영국 전투기 스피파이어는 일본군의 제로센과 무려 9차례나 전투를 치르게 되었죠. 하지만 영국 파일럿들의 분투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대패였습니다. 영국군은
제로센 5기밖에 격추시키지 못했으나 무려 38기의 스피파이어를 잃게 되었죠. 제로센이 이렇게까지 활약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경량화와 숙련된 파일럿들 덕분이었습니다. 제로센의 날렵한 기동성은 연합군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왔고 경험 많은 파일럿들은 실전에 이제 막 투입된 연합군 파일럿들을 압도했죠. 태평양 전쟁 초기에는 제로센에 대한 악명이 너무 높았던 나머지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얼마 가지 않아 제로센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하나둘씩 수립하게 되었죠. 먼저 부맨줌이란 전술을 도입했는데 이 부맨줌 전술은 충분한 고도를 확보한 상태에서 급강화하며 사격을 한 후 다시 급상승하는 전술이었습니다. 이 전술을 도입한 이유는 제로센의 급강화 속도가 비교적 느렸기 때문이죠. 제로센의 급강화 속도는 시속 629km에서 650km였던 것에 반해 미군 전투기 와일드캣의 급강화 속도는 무려 772km였습니다. 부맨줌 전술은 제로센이 급강화하는 와일드캣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세운 전술이었죠. 그리고 와일드캣 비행대 대장인 존 타치 소령이 고안한 타치 위브란 전술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타치 위브는 두 기가 하나의 편대가 되어 나란히 날면서 한쪽이 제로센에게 꼬리를 잡힐 경우 서로를 향해 교차선에 비행을 하는 전술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동료기를 추격하는 제로를 사각에서 공격하는 전술이었습니다. 이 전술은 그 유명한 미드웨이 해전에서 처음 선보였고 그 효과는 엄청났죠. 제로센이 이 타치 웨이브 전술에 특히나 취약했던 것은 통신 능력이 거의 없다시피 했기 때문입니다. 타치웨이브처럼 유기적인 협동 전술에 대응하려면 일본군도 마찬가지로 유기적으로 협동해야 했는데 통신 능력이 없으니 그게 불가능했던 것이죠. 사실 제로센의 무전기는 초창기만 해도 그럭저럭 쓸만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군수 조치로 관련 부품을 구할 수 없어지자 성능이 급추락했고 심지어 전투 중에는 제대로 된 음성통신이 불가능했죠. 이는 제로센의 약점이라 할 수 있는 급강화 속도보다도 훨씬 더 큰 약점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로센보다 한 수 아래로 평가되는 미군의 와일드캣이 타치웨이브 전술을 썼다는 것 하나만으로 제로센을 압도한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결국 연합군이 적의 실체를 제대로 인식하고 그에 걸맞은 전술을 내세움에 따라 제로센의 영광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초기만 해도 일본은 전략적 주도권을 쥐고 있었고 태평양 전역에 더 많은 전투기를 투입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트 조종사들 또한 다수 확보되어 있었죠. 하지만 제로센의 등장으로 깜짝 승리한 전투 외에는 승리한 전투가 거의 없을 정도로 연합국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노에 미드웨이 그리고 과달카날의 혈전을 거치며 일본 해군 항공대는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입게 되었죠. 이로 인해 일본 해군은 제공권, 재해권 장악에 실패하게 됩니다. 다수의 항공기를 상실한 것은 물론 무엇보다 태평양 전쟁 이전부터 만들어온 숙련된 항공요원을 다수 잃었죠. 반면에 미국은 막강한 공업력과 훨씬 풍부한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전쟁 초반의 피해를 그리 길지 않은 시간에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압도적인 수세를 막을 길이 없어지자 일본군 수뇌부는 자폭 공격을 구상하기 시작했어요. 네, 바로 그 유명한 카미카제 공격입니다. 첫 정식 카미카제 공격은 일본 해군 중장 오니시 타키지로가 시행했습니다. 마리아나 제도를 상실한 후 오니시는 자신이 운용할 수 있는 전투기가 100대도 채 되지 않음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1944년 10월 그는 필리핀 방어전을 준비하면서 기존의 조종사도 없고 전투기도 별로 없는 상황이니 자폭 부대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니시는 자신이 지휘하는 제201 해군 항공전대의 인원들을 차출하여 이튿날 이른바 카미카제 특공대를 최초로 조직하였죠. 이들은 제로센의 250kg의 폭탄을 적재한 채로 적함에 들이받도록 훈련받았습니다. 마침내 같은 달 25일 레이테만 해전에서 최초로 카미카제를 시행하여 미 해군 카사블랑카급 호위 항공모함 세인트로를 격침하는 데 성공했죠. 당시 미군의 항공모함을 격침했다는 것은 일본군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성과였습니다. 일본 대본영은 카미카제 전술에 고무되어 이 전술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승기를 되찾아올 수도 있다는 망상을 품게 되었죠. 이렇게 너무나 큰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국가가 강요하는 자폭 공격이 정식 계획으로 채택되고 실제로 시행되는 단계에 이르게 된 것이죠. 태평양 전쟁 말기 일본군은 카미카제용으로 조금이라도 성능이 좋은 기체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 제로센을 개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킨세이 장착형 A6M을 개발하려 시도한 것인데요. 하지만 시제기 2기가 완성되었을 뿐 미군의 폭격으로 엔진 공장이 파괴되면서 계획이 파탄되었고 결국 양산되지 못했습니다. 일본군은 어쩔 수 없이 기존 제로센에 250kg짜리 폭탄을 장착하여 전폭기로서의 역할을 부여했죠.
이 기체의 정식 명칭은 A6M7인데 완전히 카미카즈용으로 제작된 A6M7은 500kg짜리 폭탄을 달고 출격하기도 했습니다. 카미카제 공격 초기 미 해군 장병들은 이러한 비상식적인 전술에 크게 놀랐는데요. 그들은 그저 엔진이 고장났거나 탄약을 다 소비한 적 항공기가 운 나쁘게 배를 받아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조종사가 삶을 포기하고 우발적으로 자폭했다 여겼죠. 하지만 카미카제 공격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자 미 해군은 이 공격이 전술이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군은 바로 카미카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전술을 내놓았는데요. 항공모함의 함재기에서 공중 호위 용도로 사용되는 전투기의 비율을 40%에서 70%로 늘려 제루센을 선제 요격하는 전술이었습니다. 그 결과 전함 척이 제루센 수십 대를 가볍게 격추해버리는 성과를 만들어냈죠. 더구나 이 카미카제 공격을 시도조차 못한 제루센도 많았습니다. 베테랑 파일럿들은 모두 전사했으니 간단한 교육만 받은 신참 조종사들이 자폭 공격을 시행해야 했죠. 그들은 함선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헤매다 연료를 다 소모한 나머지 혼자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아니면 자폭 공격의 혐오를 느끼고 근처 무인도에 착륙해 숨어버리는 경우도 있었죠. 결국 일본군의 야심찬 카미카제 계획도 이런 식으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태평양의 섬이 하나하나 미군에게 넘어가며 일본 본토에 B-29 폭격기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했죠. 일본군은 남은 제루센을 활용해 B-29를 요격하고자 했으나 B-29의 고도가 너무 높아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결국 도쿄는 불바다가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죠. 제루센의 설계 자체는 아시아의 기적이라 할 정도로 우수했습니다. 그리고 제루센은 분명 1942년 5월까지 일본군의 승전을 이끈 전투기였죠. 하지만 일본 군부의 비현실적이고 불필요한 요구가 성능을 상당히 깎아먹었으며 파일럿들을 소모하는 방식이 제루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제루센은 일본 군부의 무능력을 그대로 담고 있고 성능의 한계 또한 명확한 기체임에 분명하죠. 하지만 전쟁 초기만 해도 미국 전투기들을 압도했던 모습은 많은 미디어에서 활용할 만큼 아직까지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오늘날까지도 일본의 대표 전투기라는 이미지가 남아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다른 추측국 독일의 대표 무기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그 유명한 중전차 티거입니다. 나치의 수많은 전과를 만들어낸 주력 무기였죠. 다음 영상에서는 바로 이 티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42년 11월 8일 독일 나치군이 알제리에 상륙한 미군을 상대로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미 1기갑사단이라는 미국의 강력한 전차부대를 상대해야 했는데요. 하지만 독일은 믿는 구색이 있었는데 그들도 미국의 전차부대를 상대할 만한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2차 세계대전에서 악명을 떨친 중전차 티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티거를 활용한 독일군은 같은 해 5월 17일까지 무려 150여 대의 미군 전차를 격파했습니다. 그 뒤를 이은 카세린 전투에서는 아예 미 1기갑사단을 격파하기에 이르는데 이때 티거는 고작 10대만 피해를 입었죠. 또한 북아프리카에서 벌어진 여러 전투에서 티거는 7대가 파괴되는 동안 300대가 넘는 연합군의 전차들을 격파했습니다. 영화 퓨리에서 티거 단 한 대가 연합국 전차부대를 괴멸시킬 뻔한 전투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이 과장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독일군은 어떻게 이런 강력한 전차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티거는 어떻게 이런 불가능한 전투를 치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독일군의 6호 전차 티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티거 개발의 시초는 1935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935년 7월 독일군은 적 전선 돌파용 중전차가 전쟁 시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30톤급 중전차 계획안을 내놓았는데 이 계획안이 바로 티거 개발 프로젝트였죠.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두터운 방어 장갑을 갖춘 중전차가 적의 포화를 견디며 진격로를 개척하는 무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엔 당시 방산기업이었던 포르쉐와 헨셸이 개발에 참여했는데요. 일단 포탑은 포르쉐사에서 설계한 것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으나 차체는 경합 테스트를 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기록에 따르면 포르쉐 박사는 히틀러에게 양사의 테스트가 박빙이었기 때문에 양사가 모두 개발에 참여하는 것을 제안했죠. 결국 히틀러는 헨셸사의 45대, 포르쉐사의 90대의 티거 양산을 명령했습니다. 사실 당시 독일은 전차가 급히 필요했으므로 포르쉐와 헨셸 모두에게 서둘러 개발을 맡긴 것이라 추정되죠.
하지만 포르쉐사의 티거는 양산 납기까지도 하이브리드 기관 안정화에 실패하여 결국 발주가 취소되어 버립니다. 결국 준비 중이던 3개 대대의 무장을 헨셸사의 티거로 채워야만 했죠. 그렇게 헨셸사는 티거 개발에 박차를 가했는데 이 개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룬 것은 방어력이었습니다. 일단 티거 개발의 요구 조건은 대략 이랬는데요. 먼저 소련군의 전선 돌파를 위하여 대전차포를 맞아도 생존 가능한 방어력을 확보할 것, 상대의 전차는 물론이고 콘크리트 벙커도 일격에 격파할 수 있는 대공포를 갖출 것, 모스크바의 눈밭과 열악한 소련의 도로 사정을 고려하여 접지압 분산에 충분히 신경 쓸 것, 쉽게 말해 안정적인 기동력을 확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요구 조건들의 핵심은 뚫리지 않는 방어력과 적을 한방에 파괴할 수 있는 파괴력, 무겁지만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전차를 만들라는 것이었죠. 일단 티거의 방어력을 살펴보자면 차체 전면 102mm, 포탑 전면 120mm, 측면과 후면 80mm 등 두터운 장갑을 골고루 둘렀으며 아병강판을 교차로 끼웠습니다. 이는 당시 영국산 장갑, 미국산 장갑보다 우수한 것은 물론이며 1942년까지는 이 장갑을 뚫을 무기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죠. 티거는 이런 무시무시한 방어력을 갖춘과 동시에 화력도 엄청났습니다. 일단 티거의 등장 시점인 1942년을 기준으로 표준 교전거리 내에서는 연합군의 모든 전차를 각도에 상관없이 일격에 파괴할 수 있는 포를 장착하고 있었죠. 연합군은 이 괴물 같은 티거의 등장에 충격을 먹고 부랴부랴 중전차 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렇게 연합국에도 1944년 후반부터 IS-2 같은 중전차들이 등장했는데 이때부터 티거의 공격이 잘 먹히지 않았죠. 바꾸어 말하면 1944년 후반까지는 티거가 연합국의 전차들을 압도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기동력은 어땠을까요? 티거의 원래 개발 계획은 30톤급이었으나 방어력과 화력에 집중하다 보니 무려 57톤에 달하는 무게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전차를 움직이기 위해선 당시 세계 최대 출력의 가솔린 엔진을 장착해야 했죠. 이렇게 티거에 채용된 엔진이 바로 마이바흐 HL 시리즈입니다. 하지만 마이바흐 엔진 또한 60톤에 육박하는 전차를 감당하기엔 부족했고 엔진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일이 자주 있었죠. 티거가 계속 생산되며 엔진 또한 개량이 이루어졌지만 본디 30톤이었던 것을 57톤으로 비대하게 키웠던 데에서 발생한 한계는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너무 무거워 다리를 건너기도 힘들었는데 이 때문에 강을 건너기 위해 차체 전체에 방수 처리를 해야 할 정도였죠. 하지만 그렇다고 기동력이 무척 떨어진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궤도가 넓어 회전 반경이 작았고 당시 자동차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었던 유압식 파워 핸들을 갖추는 등 나름 우수한 기동성을 갖추고 있었죠. 자, 그렇다면 이 괴물 같은 전차가 실전에 투입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일단 1942년 9월 23일 티거는 레닌그라드 공방전에서 첫 데뷔하게 됩니다. 총 4대가 투입되었으나 기대와는 다르게 초기 불량 문제로 소련군의 화망에 걸려 전부 주저앉아 버리는 굴욕을 당했죠. 당시 전투 지역은 티거에게 걸맞지 않은 늪지대나 연약 지반이 많아서 이렇게 나쁜 결과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때의 경험으로 몇 가지 결함을 수정하면서 티거의 진짜 활약이 시작되었죠. 이후 1942년 말부터 미 1기갑사단을 격파하고 수백 대의 소련군 전차를 파괴하는 등 엄청난 전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한 예로 제3차 하르코프 공방전에서 중대 단위로 투입된 티거가 소련군 기갑부대를 격파한 일이 있었는데요. 설원에서의 기동전까지 수행해내는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티거 2대가 소련 전차 16대를 격파하자 나머지 소련 전차들이 후퇴를 하게 되었는데요. 티거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추격하여 추가로 57대를 격파했습니다. 이렇듯 티거는 대전 기간 내내 우수한 방어력, 화력으로 전차병들을 지켜주며 수많은 에이스 전차병들을 만들어냈죠. 예를 들어 크루트 크니스펠은 연합국의 전차 최소 168대 격파, 오토카리우스는 150대 이상 격파, 미하일 비트만은 138대를 격파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티거가 무적의 전차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전쟁 후반으로 갈수록 연합군도 티거에 대한 대응책을 하나둘씩 내놓았기 때문이죠. 먼저 소련의 경우 85mm 대전차포를 개발하면서 티거에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85mm 포는 700m에서 100mm가 넘는 관통력을 보여줬는데 이는 티거를 충분히 격파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여기에 더해 막강한 위력에 122mm 포를 장착한 신형 중전차도 실전에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련형 중전차 IS-2가 그것인데 122mm 주포로 티거를 격파했으며 방어력 또한 대단했죠. 티거의 88mm 포로는 약점을 정교하게 노리지 않는 한
IS-2의 방어력을 뚫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IS 시리즈들과 티거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옳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소련 전차들은 교신 능력이 부족했고 조준 능력 또한 부족해 티거에게 패퇴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도 티거에 대항하는 중전차가 등장했다는 것 하나만으로 소련에 큰 힘을 실어줬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연합국은 티거에 대항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찾아내는데요. 소련, 미국, 영국 모두 신형 중전차를 개발하여 실전에 투입하긴 했으나 이보다는 티거의 가장 큰 취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바로 생산량 측면에서 티거를 압도하는 것이었죠. 전쟁에 쓸 장비의 대량 생산은 해당 국가의 중공업 규모와 자원, 생산 설비, 노동력에 의해 결정됩니다. 티거는 이런 점에서 매우 취약했는데 무려 30만 인시에 달하는 노동력과 엄청난 양의 고급 자원을 소모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30만 인시란 30만 명이 1시간 동안이라면 티거 한 대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연합국은 티거 같은 강력한 중전차를 운용할 필요성을 독일만큼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일단 미국은 바다를 건너와야 한다는 특성상 전차의 대형화 자체가 큰 메리트가 아니었죠. 소련 역시 앞서 말씀드린 IS-2 같은 중전차를 개발하고도 오히려 생산성 좋은 중형 전차인 T-34 개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효율이 좋은 중형 전차를 압도적인 대량으로 생산하여 전황을 주도한다는 것이 연합국의 전략이었죠. 물론 숫자는 적지만 하나하나가 강력한 소수 정예로서의 티거 부대는 전적만 보더라도 매우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전쟁에서는 이러한 소수 정예보다 일정한 수준을 갖추고 대량으로 생산되는 군대가 훨씬 더 유리했죠. 숫자가 적은 쪽은 그 자체로 심각한 전략적 열세를 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티거는 한 대당 연합국의 전차를 4, 5대씩 격파했으나 수많은 전차들에 포위되어 파괴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예 무력화된 경우 탈출에 실패하고 자폭해버리는 경우도 있었죠. 애초에 이렇게 포위된 상황에서는 포탄과 연료를 보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무력화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한마디로 티거는 규모의 경제에 역행하는 전차였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독일 입장에서는 티거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독일은 고질적인 병력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더구나 자원도 매우 부족했는데 이러한 독일 입장에서는 부대를 정예화해서 물량의 격차를 극복하는 것이 전술적으로 유리했습니다. 물론 높은 정비 소요와 낮은 생산성은 티거의 매우 큰 약점임에 분명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티거를 포기하고 성능이 비교적 낮은 4호 전차를 찍어낸다는 것은 당시 독일에겐 자포자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전쟁이 진행될수록 자원 소모량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독일의 패색은 짙어졌죠. 하지만 연합국은 물량은 물론 전차의 성능도 지속적으로 개량하면서 독일을 압도하게 되었습니다. 1944년 후반이 되어서야 티거를 개량한 티거2를 약 500대 개발하긴 했으나 사방에서 몰려드는 연합국의 군대를 격파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였죠. 결국 독일은 1945년 5월 연합국에게 무조건 항복을 하며 동시에 티거 운용도 멈추게 되었습니다. 티거는 이렇게 압도적인 전적에도 불구하고 악명만 남긴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죠. 현재 지금까지 나가 있는 티거 전차는 단 8대 뿐입니다. 모두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으며 영국, 독일, 미국, 호주에 한 대씩 있고 프랑스, 러시아에 2대씩 전시되어 있죠. 특히 영국 보빙턴 전차 박물관은 티거를 가동 상태로 복원하는 데 성공했는데 이는 밀리터리 마니아들 사이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냈습니다. 티거는 이뿐만 아니라 영화 퓨리에 등장하게 되면서 밀리터리 마니아는 물론 이쪽에 관심 없는 사람들조차 흥분케 만들었죠. 그만큼 티거는 높은 악명을 갖춘과 동시에 2차 세계대전의 아이콘이나 다름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오늘날까지 독일 무기하면 떠오르는 전차로 남게 되었죠. 그렇다면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엔 티거 말고 또 어떤 무기가 있었을까요? 육지에 티거가 있었다면 바다엔 독일 잠수함 유보트가 있었습니다. 유보트 함대 사령관이자 후에 나치 독일의 3대 대통령이 된 카를 데니츠는 유보트에 대해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300척의 유보트만 있으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바로 이 유보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14년 9월 22일 독일 잠수함 유보트 U9이 북해를 순찰하던 도중 영국 해군의 제7순양함 전단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U9은 즉시 공격에 돌입했고
그 결과 불과 1시간 만에 영국 해군의 순양함 3척을 격침시켜버리는 어마어마한 전과를 세웠죠. 이때 영국 측은 장교 62명 사망, 수병 1397명이 사망하는 극심한 인명손실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독일 측의 인명손실은 사망자, 부상자를 통틀어 전무했으며 심지어 윤회인은 살아서 독일 본토에 돌아오기까지 했죠. 이 사건은 영국 해군에게는 굴욕의 패배, 독일 제국 해군에게는 영광의 승리였습니다. 독일 측은 윤회인의 함장 오토 베디겐에게 2급과 1급 철십자 훈장을 수여하였죠. 이와 같이 1시간 만에 한 척의 잠수함이 군함 3척을 격침시킨 전공은 오늘날까지도 그 기록이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비교적 대잠 전술이 발달하지 못한 1차 세계대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유보트의 활약은 2차 세계대전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한 예로 7형 유보트 U-48은 2차 세계대전 도중 무려 52척의 연합국 상선을 격침시키기도 했죠.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이 독일 잠수함 유보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독일 잠수함 유보트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을 거의 아사 직전까지 몰아갔던 잠수함으로 유명합니다. 당시 독일 해군의 수상 함정들은 영국은 물론이거니와 대륙 국가인 프랑스 상대로도 보잘것없는 전력을 지니고 있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독일 해군은 비대칭 전력, 잠수함으로 적국을 상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대칭 전력이란 비교적 적은 전력만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전력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특수부대, 잠수함 잔대, 탄도탄, 화생방, 핵무기 등의 전략적 대규모 살상무기들이 있습니다. 당시 독일에겐 독일 잠수함 유보트라는 강력한 비대칭 전력이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독일군 수뇌부는 10곳의 조선소의 유보트를 총력을 기울여 생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총 375척의 유보트를 건조해 실전에 투입했으며 이들은 적국의 군함과 상선들을 무자비하게 수장시켰죠. 또한 독일군은 유보트를 활용해 영국의 해상 봉쇄를 뚫고 무역난을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작전이 바로 그 유명한 무제한 잠수함 작전입니다. 작전의 내용은 말 그대로 유보트를 있는 대로 출격해 상선과 군함을 격침시킨다는 것이었죠. 이때 U-35란 유보트는 1915년부터 1918년까지 3년 동안 무려 226척의 적함선을 격침시키는 대활약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비록 1918년 11월 독일이 항복하면서 1차 세계대전은 종전되었으나 이들은 유보트로 톡톡히 재미를 본 뒤였죠. 그 후 약 20년 뒤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며 다시 한번 유보트가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 독일 입장에서는 유보트를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1차 세계대전의 비대칭 전력으로서 대활약을 펼쳤는데 2차 세계대전에서도 큰 활약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 것이었죠. 하지만 전쟁 초기 독일 해군 잠수함대는 많은 제약을 안고 있어 유보트 생산을 꺼려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통상 파괴와 관련된 다양한 조약들이었는데요. 당시 유보트 함대를 지휘한 카를 데니츠는 이 조약들을 뒤엎을 만한 정치적인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이 작전의 이름은 스케파플로 기습작전, 유보트가 다시 등장했다는 것을 연합국에 똑똑히 알려주는 작전이었죠. 먼저 스케파플로 군함은 독일이 북해에서 대서양으로 진입하는 루트를 막을 수 있는 영국의 최전방 요충지였습니다. 게다가 크고 작은 섬들에 둘러싸였고 협소로를 따라 강한 조류가 흘러 천혜의 요새라 할 수 있었죠. 영국군은 당연히 독일 잠수함이 스케퍼플러 군항에 침입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잠수 한 대가 스케퍼플러를 공격하다 격침당한 사례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이죠. 카를 데니츠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스케퍼플러의 동쪽 방면인 홀름 해협을 통해 침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잠수함 함장들 중 가장 유능한 퀸터프린드이를 특수작전 지휘관으로 선임하고 그의 유보트였던 U-47을 출격시켰습니다. 단 한 척의 잠수함이 스케퍼플러 군항을 기습하는 작전이었지만 퀸터프린 함장은 이 말도 안 되는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죠. 그는 기지를 발휘해 스케퍼플러 내부에 성공적으로 진입했고 영국군 전함 로열 오크를 향해 어뢰를 발사했습니다. 결국 로열 오크가 격침되고 군항에 난리가 나자 뒤늦게 영국 국축함들이 몰려가 폭뢰를 떨구기 시작했죠. 하지만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엉뚱한 곳에 폭뢰를 떨궜고 U-47은 유유히 독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 작전의 성공으로 히틀러는 크게 기뻐했고 제독 카를 데니츠를 불러 이렇게 말했죠. 제독이 바라는 대로 300척의 유보트를 띄우겠다. 이렇게 그동안 잠수함대의 발목을 잡아둔 제약이 풀리면서 유보트 함대는 이른바 늑대떼 전술을 실행하기에 이릅니다. 늑대떼 전술이란 통신을 통해서 집결 지점을 선택하고 다같이 모여서 사냥하는 전술을 말하는데요. 유보트는 적에게 미리 들키지 않을 수 있는 엄폐술과 적을 공격하고 나서도 신속하게 전장을 이탈할 수 있는
기동력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물론 가동할 수 있는 잠수함도 스케퍼플러 기습 사건 이후로 더 늘었으니 충분해졌죠. 카를 데니츠 제독은 우리가 300척의 유보트만 있으면 전쟁을 승리로 이길 수 있다 라며 300척의 유보트를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100척은 작전에 투입하고 다른 100척은 유지보수 및 임무 교대 선상에서 대기시킬 것이며 나머지 100척은 훈련을 받으면서 소모를 보충하는 데 쓸 것이라 했죠. 하지만 이 계획엔 아주 큰 문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히틀러가 약속한 숫자의 유보트를 제때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약속한 날이 약 2년이 지난 1942년에 들어서야 100척의 유보트가 작전에 투입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독일의 역량 부족 문제를 할 수 있는데 유보트 한 척당 300만 달러의 고급 장비이기 때문이었죠. 그 유명한 독일의 중전차 티거 한 대가 10만 달러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유보트는 자원 소모가 극심한 무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기간에 300척가량 건조하는 것은 독소전을 준비하던 독일에겐 무척 어려운 일이었죠. 물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약 900척의 유보트가 투입되었으나 이는 기존에 있던 유보트를 합친 숫자이며 개량된 유보트의 본격적인 생산은 전쟁 중반부터 이루어졌습니다. 반면에 영국은 스케퍼플러 기습 사건 이후 대잠 전력을 변경하고 강화하면서 유보트 전술에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초기엔 영국의 호송선단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나 1942년 말부터 구축함이나 호위함 같은 소수의 호송 전력을 추가하는 전략을 내세웠죠. 마치 창과 방패의 대결처럼 숨막히는 대결 구도가 만들어졌고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당하는 구도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유보트의 활약은 점차 줄어들게 되고 동시에 몰락이 시작되었죠. 먼저 진주만 공습을 기점으로 미국이 참전하면서 유보트가 상대해야 할 선단이 전에 비해 무척 많아졌습니다. 더구나 미국과 영국이 대잠수함 공격용 무기를 하나 둘씩 개발하기 시작했죠. 예를 들어 해지호그라는 폭뢰를 개발했는데 박격포 형식으로 소형 폭뢰 24발을 발사하는 무기였습니다. 이 24발의 폭뢰 중 하나라도 잠수함에 닿으면 모든 폭뢰가 연쇄 폭발하여 유보트는 꼼짝없이 파괴되었죠. 또한 미국은 장거리 전략 폭격기 B-24를 만들어 호송선단 호위에 투입했고 이렇게 대서양엔 유보트가 활동한 사각지대가 거의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유보트는 대전 초기의 위용에도 불구하고 대전 말기로 갈수록 정가를 올리지 못했죠. 하지만 누가 뭐래도 유보트의 가장 큰 패인은 유보트를 지켜줄 크릭스마린의 수상함대가 형편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게 당시 독일군은 돈이 많이 드는 해군보다 효율적인 육군에 자연스레 집중하고 있었죠. 게다가 크릭스마린에는 노르웨이 침공으로 얼마 안 되는 잠수함을 날려먹었으며 1943년의 바렌츠 해전에서 졸전을 펼치며 영국 선단에 대패했습니다. 이에 히틀러는 격노했고 독일 수상함대의 출항을 금지하기에 이르렀죠. 이렇게 유보트 함대를 지켜줄 독일의 수상함대는 사실상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문제들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도 있었다는 것인데요. 바로 앨런 튜링을 필두로 한 영국 암호 해독반이 독일군의 암호 해독 장치인 애니그마를 해독한 일이 그것입니다. 이로 인해 모든 작전이 드러나고 유보트의 예상 위치, 진로, 목적지가 영국 정보부에 의해 밝혀졌죠. 그 결과 독일은 900여 척의 유보트 중 777척을 잃게 되었습니다. 인명 손실은 더했는데 유보트의 승조원 4만여 명 중 무려 3만 5천여 명이 전사했죠. 마지막으로 유보트가 몰락한 또 다른 이유엔 미국의 무지막지한 생산력에 있었습니다. 미국은 전쟁 관련 물자 생산에 박차를 가했는데 격침당하는 선박수보다 훨씬 많은 선박을 만드는 기염을 토했죠. 이에 유보트가 아무리 애를 써도 미국 수송선의 숫자는 늘기만 했습니다. 유보트가 전쟁 기간에 격침한 선박의 총 톤수는 1,500만 톤으로 추정되는데요. 미국은 다른 국가를 제외하고도 혼자서 무려 2,500만 톤의 선박을 건조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전쟁 물자를 생산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죠. 유보트가 몰락한 이유를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애니그마 해독은 미국이 물량을 쏟아내기 직전까지 유보트에 대항할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영국의 무기 개발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해지호구 폭뢰와 B-24 폭격기죠. 세 번째로 유보트를 지켜줄 크릭스마린의 능력 미달과 호송선단의 부재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초월적인 생산력이 유보트의 활약을 무의미하게 만들었죠. 결국 독일은 바다에서도 육지에서도 모두 패배하며 1945년에 연합국의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동시에 악명 높았던 유보트 함대도 완전히 몰락하여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죠. 형식을 불문하고 현재까지 남아있는 유보트는 총합 5척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이 사진은 가장 보존이 잘 되어 있는 유보트 U2540입니다.
1945년에 자침한 것을 독일이 인양해서 복원하는 데 성공했고 독일의 브레머하펜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죠. U-254공은 브레머하펜 박물관에 관람 필수 코스라 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말할 때 꼭 나오는 무기 중 하나로 그의 역사적 의미 또한 무척 대단하죠. 실제로 U-2는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틀어 가장 많은 상선을 격침한 잠수함으로 아직까지도 그 기록이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악명이 너무 높아 오늘날에도 많은 영화, 게임의 소재가 되고 있죠. 이와 관련해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 바로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애니그마 해독의 주인공 앨런 튜링의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고 U-2 함대와도 큰 관련이 있죠. U-2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수도 베를린을 지키는 나치 최후의 요새 베를린 대공포탑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43년) 독일의 수도 베를린이 영국에게 대규모 공습을 당했습니다. 무려 2년에 걸친 공습이었는데 이로 인해 독일 측은 약 4,000명이 사망했고 1만 명 이상 부상당하는 극심한 인명피해를 입었죠. 하지만 놀라운 것은 다름 아닌 영국 측의 피해였습니다. 조종사와 폭격기 승무원 2,690명이 사망했고 약 1,000명이 포로로 사로잡혔으며 무엇보다 전술기 도합 500기가 파괴되었죠. 이 대공습은 독일에 큰 피해를 입히긴 했지만 영국 또한 매우 큰 피해를 입어 실패한 공습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영국은 베를린 대공습에 실패하게 된 것일까요? 독일군이 열심히 방어한 덕분도 있지만 무엇보다 베를린의 이 거대한 대공포탑이 한몫해준 이유가 컸습니다. 이 사진은 2차 대전 종전 직후에 촬영한 것인데 주변의 건물들은 모두 파괴되었으나 이 대공포탑은 거의 손상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적 비행기를 일격에 파괴할 수 있는 대공포가 여럿 설치되어 있는 것 또한 볼 수 있죠.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이 베를린 대공포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940년 8월 15일 히틀러가 격노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독일의 수도 베를린이 영국의 폭격기 95기에게 공습당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하지만 폭격의 규모가 작아 피해는 비교적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가 나치의 최전성기이자 영국 본토 항공전을 한창 진행 중이던 중요한 시기였다는 것이죠. 또한 세계 최강이라고 자랑하던 베를린의 방공망이 뚫렸으니 히틀러는 크게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여기엔 이런 표면적인 이유 말고도 정치적인 이유도 한몫했는데요. 베를린 시민들은 자신들은 수도에 거주하고 있으니 전쟁 중에도 안전하다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공습 후에는 이러한 믿음이 산산조각이 났고 동시에 나치 정부에 대한 불신을 품게 되었죠. 사실 처칠이 소규모라도 베를린에 공습을 가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상황을 유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에 나치 독일은 다시는 이런 공습에 휘말리지 않도록 대공포탑을 건설하기로 마음먹었죠. 대공포탑은 주요 도시 3개에 각각 하나씩 건설하였고 베를린 대공포탑도 이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베를린 대공포탑은 베를린 동물원 자리에 건설되어 동물원 대공포탑이라 불리기도 했죠. 1940년 말부터 공사가 시작되어 1941년에 완공되었고 이 시점부터 대공포탑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1년이란 짧은 기간 내에 완공된 것인데 나치의 청소년 조직 히틀러 유겐트가 배치되어 업무를 도왔기 때문이죠. 베를린 대공포탑은 수도에 배치되었다는 중요성을 감안해 완성도 또한 높게 건설되었습니다. 단순히 대공포탑으로서의 용도 외에도 그 특유의 방어력을 살려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죠. 수용 능력 면에서도 대단했는데 베를린 전투 때에는 10,000명이 넘는 피난민과 폐잔병들의 대피소로 쓰였을 정도입니다. 또한 자체 발전시설과 급수시설이 있어 오랜 기간에도 버틸 수 있는 요새로서의 역할도 수행했죠. 재밌는 것은 2층을 박물관으로 꾸며 다양한 유물들을 복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3층은 야전병원으로 사용했는데 독일의 에이스 파일럿인 한스 울리히 루델이 다리 절단 치료를 받은 것으로도 유명하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본래 목적인 공습 방어였습니다. 대전 말기에 이르러 베를린은 연합국에게 지속적으로 폭격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베를린 대공포탑의 존재 덕에 소련 공군이나 미영 공군은 종전 시까지 다른 도시들처럼 대규모 공습을 가할 수가 없었죠. 애초에 대공포탑이 있는 지역을 공습한다는 것 자체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베를린 대공포탑엔 파일럿들이 두려워하는 이 무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바로 당대 최강의 대공포였던 이연장 12.8cm 플라크가 그것입니다.
모서리에 각각 하나씩 설치되어 있었고 이연장 무기이다 보니 무려 8개의 12.8cm 대공포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베를린 대공포탑은 저고도 방공을 담당할 20mm, 30mm 소규모 대공포들도 대량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12.8cm 대공포 또한 지상 공격 능력을 위하여 부각을 마이너스 3도로 설계해 훗날 베를린 공방전에서 대활약하는 바탕이 되었죠. 실제로 베를린 전투가 종결될 때까지 소련군 전차들은 베를린 대공포탑에 사각으로 이동해 전투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멀리서 공격해 이 대공포탑을 무너뜨리면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베를린 대공포탑은 강화 철근 콘크리트로 소위 떡칠을 해놨는데 실제로 매우 튼튼하게 만들어졌죠. 벽의 두께는 무려 3.5m나 되며 천장 두께만 1.5m로 이루어져 당시 대공포탑 중 최강의 방어력을 자랑했습니다. 소련군이 건물을 파괴할 때 주로 사용했던 203mm 곡사포로도 흠집만 낼 뿐 유의미한 피해는 입히지 못했죠. 참고로 203mm 곡사포는 소련군이 사용했던 무기 중 가장 화력이 강한 무기였습니다. 사실상 공략이 불가능한 요소였던 것이죠. 물론 이론상으론 베를린 대공포탑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무기가 있긴 했습니다. 전함의 대구경 주포 정도가 유의미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무기였죠. 하지만 수만 톤의 전함을 바다에서 도시로 끌고 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어서 소련군은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베를린의 다른 지역은 공략해도 대공포탑이 있는 곳은 피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마냥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를린 한복판에 떡하니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독일 제국 의사당과 총통벙커 등 중요 목표물들을 엄호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베를린을 거의 다 점령한 상태에 이르러서야 소련군은 대공포탑을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군 또한 베를린의 상징인 제국의사당과 대공포탑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했는데요. 이때 대공포탑과 함께 싸운 부대는 제11 의용기갑 병사단이었습니다. 이들은 몇 안되는 중전차인 티거2와 3호 돌격포, 4호 전차로 절망적인 방어전을 계속해서 펼쳤죠. 이들은 사방에서 돌격해오는 엄청난 수의 소련군에 맞서 무려 12시간 넘게 제국의사당을 방어했습니다. 사실 고작 한 개 소대가 소련군을 상대로 이렇게 버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요. 이 불가능한 상황이 가능했던 이유는 불과 2km 떨어진 곳에서 베를린 대공포탑이 화력을 지어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12.8cm 대공포는 어떤 소련군 전차든 각도에 상관없이 일격에 파괴할 수 있는 위력을 지녔죠.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소련군이 베를린의 거의 모든 건물들을 밀어버린 덕분에 베를린 대공포탑이 거리낄 것 없이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줬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반대로 소련군은 자신들이 엄폐할 만한 건물을 모조리 파괴해 나서 공격을 피하지 못해 큰 피해를 입었죠. 그렇다면 소련군은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고 제국의사당을 점령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무력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닌 사절을 보내 항복을 받아내는 방법을 썼습니다. 당시 베를린 대공포탑은 1만 명이 넘는 피난민과 폐잔병을 수용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리 자가발전 시스템을 갖추고 급수시설이 있다 해도 이들을 모두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식량 또한 1년치나 저장하고 있었지만 불과 며칠 만에 동나버렸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베를린 대공포탑은 결국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련군은 베를린 전투 막바지인 4월 30일에 대공포탑에 사절을 보내 항복시켰고 그제야 제국의사당을 함락시킬 수 있었죠. 참고로 전쟁이 끝날 때까지 대공포탑이 받은 피해는 폭압으로 깨진 창문과 약간의 흠집 정도였다고 합니다. 연합국은 이 대공포탑이 전쟁이 끝난 후에도 건재한 것이 무척이나 꺼림칙했는데요. 그 이유는 나치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요새였고 무엇보다 다시 전쟁이 벌어지면 극심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구조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가서도 이 건물을 파괴할 수 있는 무기가 개발된다는 보장도 없었죠. 그렇기에 연합국은 베를린 대공포탑을 철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1947년 미군과 영국군은 언론사 기자들을 다 모아놓고 대공포탑을 철거하는 장면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 25톤을 대공포탑 주변에 설치하고 한 번에 터뜨려 철거를 시도했는데요. 하지만 상상 이상으로 튼튼했던 대공포탑은 피해를 입긴 입었으나 무너질 정도의 피해는 입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공포탑의 멀쩡한 모습을 본 한 미국 기자는 기사에 메이드 인 절머니라는 글을 쓰기도 했죠. 이듬해인 1948년 영국군은 다시 베를린 대공포탑 철거를 시도했는데요. 이번엔 저번처럼 망신을 당하지 않기 위해 4개월 동안 철저하게 내부 구조를 약화시킨 뒤에 시도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도 저번보다 10톤이나 많은 35톤을 배치했죠. 그것도 아주 세심하게 구조학적으로 배치하여 폭발을 시도했습니다.
결국 폭파는 성공적이었고 이렇게 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큰 악명을 펼친 대공포탑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죠. 해당 위치는 원래 있었던 베를린 동물원으로 복구되었습니다. 여담으로 베를린 대공포탑과 관련하여 전 세계의 역사학자들은 물론 예술가들이 무척이나 안타까워하는 점이 있습니다. 대공포탑이 한창 전투 중일 때 내부에 보관하던 예술작품 대부분이 소실되었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400여 개의 그림은 모두 불타버렸고 조각상들 또한 대부분이 파괴되었죠. 더 안타까운 점은 동물원의 동물들 또한 대부분 전투 속에서 희생당했다는 것입니다. 4,000마리가 넘는 동물들 가운데 살아남은 동물은 사자, 하이에나, 코끼리 등 모든 동물을 포함해 91마리 뿐이었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베를린 동물원이 다시 복구되었고 이와 관련된 아픈 역사가 오늘날까지도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베를린 동물원은 매 3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다녀가는 세계에서 방문객이 제일 많은 동물원이 되었다고 하죠. 이렇게 베를린 대공포탑은 이제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특히 독일 사람들에겐 그 역사적 의미가 크게 남아있죠. 2차 세계대전 당시 활약했던 독일의 무기들, 즉 티거나 유보트는 전 세계에 잘 알려져 있으나 베를린 대공포탑은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지금은 아예 파괴되어 찾아볼 수 없는 구조물이 된 탓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베를린 대공포탑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치 독일 최강의 전투기 BF-109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40년) 영국 하늘을 전투기와 폭격기가 뒤덮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영국 공군과 독일 공군 간의 전투가 벌어진 것인데요. 이 항공전은 같은 해 7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무려 3개월 넘게 지속되었습니다. 독일군과 영국군 사망자 모두 포함해 4,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영국 민간인 2만 명이 넘는 사망자를 낳은 항공전이었죠. 이 항공전은 오늘날 영국 본토 항공전이라 잘 알려져 있으며 2차 세계대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전투를 치른 영국의 전투기, 독일의 전투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영국은 스피파이어, 허리케인 등의 전투기를 동원했으며 독일은 BF-109, BF-110 등의 전투기와 폭격기를 동원했습니다. 이 중에 특히나 영국군이 두려워했던 전투기는 바로 독일의 BF-109였는데요. 영국 본토 항공전에서 영국군은 스피파이어 403대, 허리케인 631대를 잃게 되었는데 대부분이 BF-109에게 격추당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이 독일의 최강 전투기 BF-109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933년 말 독일은 군사력 증강을 위해 새로운 전투기 개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독일의 4개 항공사가 각기 새로운 전투기 디자인에 착수했는데 아러도, 하인켈, 포케볼프, 바이에른 항공사가 그들이었죠. 독일 공군이 이들 항공사에 요청한 전투기의 요건은 이랬습니다. 6,000m 고도에서 시속 400km 이상의 속력을 낼 수 있어야 하며 최소 1시간 반 이상은 비행이 가능해야 함. 한계 고도는 1만 m 이상이어야 하며 최고 속력으로 20분 이상 비행이 가능해야 할 것. 기관정 2정이나 기관포 1정을 장착해야 하며 조종석 시야가 좋아야 한다. 꽤나 어려운 요구 조건들이었지만 4개의 항공사는 모두 각기 다른 전투기들을 완성해 내놓았습니다. 여기서 알아도 포케볼프는 기체 디자인 문제로 중도 탈락하게 되었고 남은 것은 하인켈사의 H112와 바이에른 항공사의 BF-109였죠. 두 기체는 제일 중요한 테스트인 시험비행에 들어갔는데요. 이 시험비행엔 몇 명의 엄선된 독일 베테랑 조종사들이 투입되었는데 참고로 1차 대전의 에이스 파일럿이었던 에른스트 우데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두 예상하셨다시피 대부분의 파일럿이 BF-109의 손을 들어주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시험비행에 스핀 회복 시험이란 테스트가 있었는데 이 테스트에서 그만 H112가 추락하고 만 것이죠. 조종사는 낙하산 탈출로 목숨은 건졌지만 하인켈사는 경쟁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독일 공군이 선택한 BF-109는 후에 전 세계에 악명을 떨치는 나치 최강의 전투기로 거듭나게 되죠. 먼저 BF-109엔 여러가지 기종이 있었는데 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크게 활약한 기종은 개량이 어느정도 이루어진 BF-109E였습니다. BF-109A부터 D까지는 스페인 내전에 참전했는데요. 참고로 이 기종들 또한 스페인 공화국에 참전한 소련의 전투기 I-15나 I-16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BF-109 최고의 기종은 BF-1092라 할 수 있겠습니다. BF-1092는 앞서 말씀드린 영국 본토 항공전에서 활약한 독일의 주력 전투기였으며 메서슈미트사가 가장 뛰어난 성능을 만들어내기 위해 고심한 전투기였죠. 참고로 메서슈미트사는 바이에른 항공사를 인수한 항공기 회사이며 독일 전투기 대부분을 생산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BF-1092는 직접 연료 분사 방식 엔진인 다임러벤츠 601A를 장착하여 동시대 어느 전투기에게도 뒤지지 않는 속력을 보유하게 되었죠. 이처럼 속력도 대단했지만 화력 또한 대단했습니다. 이형 중 가장 많이 생산된 버전이 E3형인데 이때부터 MGFF 20mm 기관포를 각 주익, 즉 가장 큰 날개 쪽에 한 개씩 장착했죠. 또한 기본 무장인 7.92mm 기관총은 그대로 유지하며 항공전에 특화된 모습을 갖췄습니다. 뛰어난 성능을 기반으로 무려 1246대가 생산되었고, 참고로 슬로바키아, 헝가리, 일본 제국 같은 추축국은 물론 유고슬라비아 왕국 같은 중립국에도 수출되었죠. 이 3형 말고도 개량된 버전이 여럿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마지막 버전인 이 9형까지 총 4,000대 가량이 생산되었습니다. 이처럼 독일군 수뇌부는 BF-109 2형 개발에 박차를 가했는데 그 이유엔 영국 본토 항공전 말고도 여러 전투에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폴란드 침공에 BF-109 2형이 대량으로 투입되었는데요. 이 폴란드 침공을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전쟁 발발 직전 폴란드 공군은 세계적인 수준의 조종사들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운용 가능한 항공기의 수량이 크게 부족했다는 것이죠. 반면에 나치 독일의 루프트와페, 즉 나치 공군은 무려 2315대의 전투기와 폭격기를 폴란드 침공에 동원했습니다. 여기에 대응할 수 있었던 폴란드 항공기는 600여 대밖에 되지 않았고 그마저도 약 70%가량의 400여 대만 전투에 동원할 수 있었죠. 거기다 폴란드의 공공기 대다수는 구형 기종이었습니다. 당시 폴란드의 주력 전투기는 PZL-P7과 P11이었는데 최대 속도가 시속 370km 정도였죠. 하지만 독일 공군의 주력 전투기 BF-1092는 그보다 약 200km나 빠른 시속 570km의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속도를 예로 들어서 그렇지 다른 면에서도 BF-109의 성능이 압도적으로 좋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폴란드 공군이 약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폴란드는 세계적인 수준의 조종사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수적으로 무척이나 불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공군기 285기를 파괴하고 279기를 반파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바르샤바를 폭격하러 온 독일 공군 부대와 전투를 벌여 큰 피해를 입히고 쫓아낸 전적이 있죠. 하지만 역시나 수적 열세와 전투기의 압도적인 성능 열세에 밀려 폴란드 공군은 패하고 제공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개전 당일에 400기에 이르렀던 폴란드군의 항공기가 무려 54기까지 줄어들게 되었죠. 이 시점에 이르러 폴란드 공군은 활동을 중단했으나 살아남은 전투기 조종사들은 복수를 다짐하며 영국으로 망명했습니다. 이 망명한 조종사들은 훗날 영국에서 벌어질 영국 본토 항공전에서 큰 도움을 주게 되죠. 아무튼 폴란드 침공에 성공한 나치 독일은 연이어 프랑스 침공에도 성공하며 기세를 타게 됩니다. 프랑스 침공에서도 마찬가지로 연합국의 항공기를 2000대나 넘게 파괴하며 BF-109의 위력을 똑똑히 보여줬죠. 자, 폴란드 공군도 이겼고 프랑스의 제공권도 가져갔겠다. 이제 남은 곳은 어디일까요? 나치 독일은 바로 영국을 향해 대규모 공군을 투입했습니다. BF-1092를 필두로 한 독일 공군은 우리가 세계 최강이다 라는 공군력을 자부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얼마 후 그들의 자부심에 균열이 가게 되는데 바로 영국 공군을 본격적으로 상대하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무엇보다 영국 공군의 대표 전투기 슈퍼마린 스피파이어의 성능이 BF-109 2형에 비해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BF-109가 스피파이어보다 상승력, 상승한도, 급강화 능력은 더 나았지만 전투에서 중요한 선회력은 스피파이어가 더 나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두 기체의 성능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이는 호각지세로 공중전에서의 파일럿 능력에 따라 승부가 갈릴 정도였죠. 하지만 여기서 BF-109, 아니 독일 공군 전체에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나는데요. 바로 항속거리가 부족해 영국 상공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이 극히 짧았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연료 부족 문제가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죠. 더구나 BF-109는 폭격기 호위를 위해 폭격기와 속도,
고도를 맞추어 비행하면서 최대 장점인 고도 우위를 희생해야 했습니다. 왜 독일 공군은 이런 멍청한 선택을 한 것이었을까요? 그들도 어쩔 수 없었는데 애초에 폭격기 호위를 맡았던 BF-110 모델이 영국 전투기에게 대부분 격추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연료 부족 문제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사실 항공전 초기 BF-109는 폭격기 호위가 아닌 영국 남서부 지역의 항공기지 공습에 주로 투입되었고, 이때는 연료 부족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폭격기 호위 임무를 수행하게 되고, 여기에 한술 더 떠 훨씬 거리가 먼 런던을 공습하게 되자 곧 심각한 연료 부족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예를 들어 런던 대공습 당시 BF-109가 런던 상공에서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15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 모양이니 스피파이어를 제대로 상대할 시간조차 없었고, 어쩔 수 없이 귀환할 때는 영국 전투기들에게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했죠. 결국 성능이 아무리 좋은 BF-109라 할지라도 제대로 힘도 써보지 못한 채 영국에 툭툭 떨어져 버리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실제 영국 상공에서 격추된 BF-109보다 프랑스 해안에 불시착한 BF-109가 더 많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죠. 독일 공군은 뒤늦게 보조 연료 탱크를 장착할 수 있도록 애써 슈미트 박사에게 설계 변경을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보조 연료 탱크 장착이 가능한 BF-109가 일선에 배치되었을 때는 이미 영국 본토 항공전은 끝난 뒤였죠. 결국 영국 본토 항공전은 독일의 패배로 끝났는데 양측의 피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일은 BF-109, BF-110 폭격기를 포함해 총 1887기를 잃었고, 영국은 허리케인, 스피파이어를 포함한 항공기 1547기를 잃게 되었죠. 이 정도면 패배는 아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애초에 독일의 목표는 영국 공군을 제압하고 제공권을 장악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항공기의 단가도 더 비싸고 승무원 및 파일럿의 손실도 영국보다 심했죠. 독일 측은 지속적인 피해와 영국군의 무너지지 않는 방공망으로 인해 점차 영국 본토 항공작전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영국군은 본토를 방어하기보다는 독일을 직접 침공하는 독일 본토 항공전을 본격적으로 실행했죠. 이렇게 상황은 역전되어 독일은 이제 공격하는 입장이 아닌 본토를 사수해야 하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동시에 BF-109는 제공전투기에서 점차 요격기로 성격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주로 사용했던 E형에서 새로운 엔진을 장착한 F형이 등장했고, 거기에 장갑탄과 방탄 유리를 장착한 G형도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BF-109들은 연합국의 폭격기 편대를 마주치기도 전에 미군 전투기들의 공격을 받으며 거의 일방적으로 요격당했죠. 이유는 이미 지속된 항공전으로 인해 베테랑 파일럿들을 다수 잃었고, 그 자리를 공중전 전술을 익히지 못한 신참 파일럿들이 대신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1944년부터 수치상으로 아주 잘 나타나는데요. 1944년 5월 딱 한 달만 해도 독일 공군은 항공기 손실률 50%, 파일럿 손실률 31%를 기록하며 극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1943년 9월부터 약 1년 동안 서부전선에서만 14,720대의 항공기를 손실했는데, 이는 동부전선에서 잃은 항공기의 6배에 이르는 수치죠. 결국 1945년 5월 8일 더는 버티지 못한 나치 독일이 항복하면서 독일 본토 항공전은 종료되었습니다. 많은 활약을 펼쳤으면서도 동시에 독일의 몰락에 큰 역할을 하게 된 BF-109, 티거, 유보트와 같이 나치의 상징이 된 무기이자 이제는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전투기가 되었습니다. 여담이지만 놀랍게도 현재 비행 가능한 기체가 6대 있는데, 이는 영국의 1대, 미국의 2대, 독일의 3대가 남아있죠. 물론 실제 비행은 하지 않고 박물관에 전시하거나 연구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나치 최강의 전투기 BF-109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차 세계대전 최강의 전투기라 불리는 이 전투기 미국의 콜세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42년 6월)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미국과 전쟁의 승패를 가르게 될 운명의 해전을 치르게 됩니다. 이 해전이 바로 그 유명한 미드웨이 해전인데요.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군의 대표 전투기 A6M 제로세는 미군의 전투기 와일드캣 부대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결과는 일본의 대패, 미국의 대승이었죠. 이 시점을 기준으로 일본군은 제공권을 점점 미군에게 내주기 시작했고, 동시에 세력도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미군은 F-6F 헬캣이라는 고성능 전투기를 새로 전장에 투입해 안 그래도 부족한 제로샌드를 박살냈죠. 하지만 일본군에겐 이 헬캣 또한 공략할 수 있는 전투기가 있었는데 바로 육군 4식 하야테와 N1K2J 시덴입니다. 일본 본토로 다가갈수록 미해군은 이 2000마력이 넘는 일본 전투기들을 상대해야 했죠. 결국 미군은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더더욱 강한 전투기를 전장에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전투기의 이름은 F4U 콜세어.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이 F4U 콜세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콜세어 전투기는 1938년부터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미해군은 훗날 태평양 전쟁에서 활약하게 될 F4F 와일드캣 말고도 더 뛰어난 전투기들을 만들고자 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전투기가 F6F 헬캣과 F4U 콜세어입니다. 미군은 일명 하이로우 믹스라는 전략을 채택했는데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무기와 우수한 성능을 갖춘 무기를 동시에 활용하는 전략이었죠. 여기서 헬캣은 양적 우위를 담당했고 콜세어는 질적 우위를 담당했습니다. 미군은 이 전투기들을 개발하려 꽤나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입했는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항공기는 1차 세계대전만 해도 전쟁의 향방을 확실하게 바꿀 만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공중전이나 폭격이 자주 있었지만 운용 여건이 열악했기에 비교적 많이 활용되지는 않았죠. 하지만 미군은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더욱 강한 무기의 개발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공군기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미군이 특히나 공군기 개발에 강한 집념을 보인 이유는 바로 항공모함 때문인데요. 무기 개발 기술이 비약적으로 상승하면서 함재기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함재기란 항공모함에 실은 항공기를 말하는데 바다에서 출격한다는 점이 엄청난 장점이었죠. 이 장점에 주목한 나라는 미국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열강들은 항공모함의 중요성을 느끼고 개발에 박차를 가했는데 이 중 특히 일본의 발걸음이 빨랐죠. 항공모함을 비교적 빠르게 완성한 일본은 신의 함재기들 또한 개발해서 속속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보를 입수한 미국은 조급함을 느끼게 되었고 동시에 함재기 개발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죠. 그렇게 미해군은 1934년부터 새로운 함상 전투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F4F 와일드캣 전투기가 채택되고 대량으로 개발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미 해군은 여기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바로 일본의 함재기를 분석한 결과 와일드캣으로는 우위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미 해군은 1938년 와일드캣에 배치하는 별도로 더 우수한 전투기를 만들기 위한 신예기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이 프로젝트가 바로 앞서 말씀드린 F6F 헬캣과 F4U 콜세어를 개발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엔 많은 항공사와 기업들이 참여했는데 이 업체들의 미군이 요구한 조건은 언뜻 보면 간단했습니다. 바로 현존하거나 앞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함상용 전투기들을 압도하는 성능을 만들어내라라는 것이었는데요. 네, 말은 간단하지만 사실 제일 어려운 요구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요구 조건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제대로 개발에 착수한 회사가 있었는데 바로 보우투입니다. 보우투는 미 해군이 내세운 요구 조건을 아예 뛰어넘어 미공군에서 운용하는 전투기들을 포함해 당대 최강의 전투기를 개발하고자 했죠. 보우투사는 모든 성능을 압도적으로 끌어올리고자 했으나 최우선 순위는 바로 속도였습니다. 당시 전투기의 성능을 판가름하는 지표가 속도였기 때문이죠. 이른바 도그 파이팅이라 해서 상대 전투기의 꼬리를 잡는 전투가 공중전의 주를 이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속도였습니다. 보우투사는 최고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엔진을 찾다가 플랫 휘튼이라는 회사가 만든 R2800 엔진에 주목하게 됩니다. 무려 2000마력의 힘을 발휘할 수 있어 당시 최고의 성능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 본 것이죠. 해당 엔진은 실제로 헬캣과 P-47 등 역사에 큰 발자국을 남긴 전투기들에 활용되었습니다. 보우투사는 R2800 엔진을 장착한 전투기 V166B를 디자인했고 제안을 검토한 해군은 이 전투기를 신예기로 채택했죠. 그렇게 V166B는 제식명 F4U라는 이름을 달고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R2800은 기존 엔진의 2배 정도의 마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기체 또한 그에 걸맞아야 했는데요. 엔진을 버틸 수 있는 기체를 만들기 위해 시행착오가 꽤나 많았습니다. 1940년 5월 29일 프로토타입 XF4U1이 테스트 비행에 나섰다가 착륙사고가 발생했을 정도죠. 물론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시속 630km의 벽을 돌파하는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으나 여전히 개선할 점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느긋하게 개선만 하고 있을 순 없었죠. 바로 1941년 12월 7일 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인데 바로 진주만 공습 사건입니다. 진주만 공습으로 인해 신예기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면서 보호투는 안 그래도 박차를 가하고 있던 개발에 더 매달려야 했어요. 결국 1942년 6월부터 F4U-1을 전장에 투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발에 서두른 나머지 항공모함에서 출격할 땐 시야 확보가 힘들었고 착함할 때는 제어가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었죠. 결국 함재기로 개발된 F4U-1은 육상에서만 운영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배치된 F4U-1이었지만 역시나 고성능으로 제작된 덕분에 공중전에서 A6M 제루센을 압도하는 전과를 냈어요. 물론 육상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전장에 투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성능 개량을 마친 F4U-1A가 드디어 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1943년 11월 항공모함 CV9A6와 CV17 벙커1의 함재기로 투입되어 배치되었고 마침내 함상 전투기로서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죠. F4U는 이후 일본군에게 콜세어라는 이름으로 자주 불리게 되었고 일본 파일럿들의 악몽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F4U가 질적 우위를 담당했다는 점 때문에 소수로만 만들어졌다는 오해가 있는데요. 이는 사실이 아니며 실제로 F4U는 1942년부터 1945년까지 총 12,571기가 생산되었습니다. 참고로 종전 후에도 1953년까지 꾸준히 생산이 이루어져 미국제 피스톤 엔진 전투기로는 가장 오랜 기간 생산된 전투기로 기록되었죠. 아무튼 꾸준히 생산된 F4U는 태평양 전쟁 말기 일본군을 무섭게 몰아치며 하늘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종전 때까지 벌어진 공중전에서 무려 2140기의 일본 전투기들을 격추시켰으며 정작 손실은 189기에 불과했죠. 사실 이 엄청난 성과는 조금 부풀려진 감이 있는데 일본 해군은 이미 일본 베테랑 파일럿들을 대다수 잃었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미드웨이 해전으로 베테랑 파일럿들을 대부분 소모했기 때문이죠. F4U가 본격적으로 활용된 시점부터는 아예 카미카제 전략을 들고 와 신참 조종사들에게 자폭을 강요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콜세어의 성능이 압도적이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일본 전투기 A6M 제루센 전투기에 비하면 F4U의 성능은 매우 압도적이었죠. 심지어 F4U는 폭탄을 싣고 투하하는 폭장 능력도 훌륭했습니다. F4U가 태평양 전쟁 동안 투하한 폭탄이 무려 15,000여 톤인데 이는 당시 미군 전투기가 투하한 폭탄의 70%에 해당하는 수치였죠. 압도적 성능과 광범위한 폭탄 투하 능력, 이는 일본군에게 절망감을 안겨주기 충분했습니다. 이로 인해 F4U 콜세어는 적군에게도 아군에게도 꽤나 많은 별명을 얻게 되었는데요. 먼저 오키나와의 천사라는 별명은 오키나와의 초저공 폭탄 투하를 하는 저돌적인 공격을 감행해 얻은 별명입니다. 당시 교범대로 안전한 고도에서 폭격을 하던 미 육군 항공대와는 다르게 미 해병 콜세어는 육군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초저공 공격을 쏟아부었죠. 이는 지상군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그들에게 오키나와의 천사 혹은 오키나와의 연인이라는 별명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별명은 죽음의 휘파람인데 콜세어의 냉각기에서 발생하는 독특한 비행소음 때문에 생긴 별명이었죠. 일본군에겐 이 소리가 공포이자 죽음의 예고로 들렸다고 합니다. 반면 별로 좋지 않은 별명도 있는데 바로 굽은 날개의 소위 제거자라는 별명인데요. 초기 F4U는 강력한 엔진 출력에다 불안정한 항모 착함 성능 때문에 착함 사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먼모로그 탑승한 소위에게서 많은 사고가 발생했죠. 다행히도 기체의 강도가 매우 튼튼해 대부분 목숨은 건졌지만 이후 미 해병 항공대에서는 대위 이상이 되어야 콜세어 탑승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함재기로 쓰지 않고 육상기로만 썼던 것이죠. 근데 굽은 날개의 소위 제거자라는 별명에서 이 굽은 날개에 나름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F4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이 굽은 날개는 사실 꼭 필요한 디자인이었어요. F4U 개발 당시 R2800 엔진의 힘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직경 13피트 4인치의 대형 프로펠러를 장착해야 했는데요. 근데 프로펠러가 너무 커 바닥에 닿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높이를 확보해야 했는데 역갈매기형 주익, 즉 굽은 날개 디자인을 채택하고 꺾이는 부분에 강착 장치를 넣어 해결할 수 있었죠. 처음에는 고속 비행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지만 실제로 운행해보니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군에게 F4U의 강인한 인상을 남겨주는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태평양 전쟁이 끝난 후
F4U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후 6.25 전쟁에 투입되어 지상군 지원에 많은 전가를 올리기도 했고, 유럽에 공급된 F4U는 제1차 베트남 전쟁, 제2차 중동 전쟁, 알제리 독립전쟁에서도 활약했습니다. 마지막 실전은 1969년에 벌어진 이른바 축구 전쟁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엘살바도르가 가지고 있던 미국군의 최강 전투기 P-51과 맞붙게 되었죠. 양측의 전과와 피해 규모가 밝혀지지 않아 아직까지도 무엇이 더 우세한 기체인지 왈가왈부가 많답니다. 미군은 A7이라는 새로운 전투기를 1967년부터 배치했는데 F4U에 부여된 콜세어라는 이름을 승계하게 되었죠. 이처럼 콜세어라는 이름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각별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그 의미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 최강의 전투기 F4U 콜세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차 세계대전 미군의 또 다른 상징적 무기 M4 셔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2차 세계대전에서 활약한 전차하면 어떤 전차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독일의 중전차를 대표했던 티거가 될 수도 있고, 소련의 영웅적인 전차로 칭송되는 T-34를 떠올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미국의 이 전차를 빼놓고는 2차 세계대전을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미국의 중형전차 M4 셔먼입니다. 사실 이 M4 셔먼은 앞서 말한 독일의 티거나 소련의 T-34에 비해 평가가 매우 박한 편인데요. 전후 소수의 독일군 전차나 승무원의 전적만 보고 셔먼이 일방적으로 격파되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셔먼은 이러한 관점으로만 보기엔 그 활약이 무척 대단했고, 실제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주역이었죠. 한 예로 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된 전차가 소련의 T-34라 알려져 있는데, 그 뒤를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생산된 전차가 바로 M4 셔먼입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약 5만 대가 생산되었을 정도죠. 이것만 보더라도 2차 세계대전의 여러 전장에 투입되고 여러 활약을 펼쳤을 것이라 쉽게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이 미군 전차 M4 셔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940년 5월에 있었던 독일의 프랑스 침공전은 미국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독일의 3호, 4호 전차들이 큰 활약을 펼치며 불과 6주 만에 프랑스를 굴복시킨 주역이 되었기 때문이죠. 결국 미군은 신형 전차를 개발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고, 같은 해 7월부터 신형 전차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미군은 개발을 시작함과 동시에 75mm 주포를 탑재하고 선회가 가능한 포탑을 장착한 전차를 개발하려 했는데요.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이라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일단은 임시방편으로 75mm 전차포를 장착한 M3L을 먼저 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방고정된 주포를 탑재했다는 점에서 적국의 전차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전차였죠. 결국 미군부는 포탑에 75mm 주포를 제대로 얹은 후계 전차로 1940년부터 M4 셔먼을 개발하게 됩니다. 당시 미군으로서는 처음으로 360도 회전이 가능한 75mm급 중포를 얹은 전차였으며, 장갑과 화력, 기동성을 비롯한 모든 면에서 균형이 잡혀있는 전차였죠. 또한 당시의 최첨단 기술이었던 수직 안정장치를 장착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직 안정장치란 기동 중에도 목표를 계속 조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의 장치를 말하죠. 다만 이 수직 안정장치는 제한된 상황에서만 기능이 발휘되어 평가가 엇갈리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은 전혀 아닌데, 실제로 이 장치로 크게 활약한 전차가 여럿 있을 정도였죠. 적차량 258대를 격파한 기록으로 유명한 셔먼 전차장 라파에트 풀의 경우 실제로 수직 안정장치를 이용한 기동 간 사격 전략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사실 이처럼 나름 우수한 성능을 가진 M4 셔먼은 유럽 전선에선 티거와 T-34에 비교되며 수준이 낮다는 평가를 자주 받는데요. 하지만 셔먼이 세상에 최초로 등장했을 때는 회전포탑에 75mm급 주포를 장착한 전차는 독일의 4호 전차와 소련의 T-34 76mm 탑재형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4호 전차보다 주행 성능도 우수했고 차체 전면을 포함해 방어면에서도 우세했죠. 한 예로 흔히 셔먼의 측면이 38mm 수직장갑이라고 놀림을 받지만, 당시 4호 전차 H형은 30mm 수직장갑이라 더 얇았답니다. 실제로 프랑스 전선의 영국 원정군 지휘관으로 참전한 버나드로 몽고메리에게 큰 힘을 실어준 것도 300대의 셔먼이었죠.
그럼에도 M4 셔먼이 많은 비판을 받는 이유는 75mm 포를 1944년 6월에 있었던 노르망디 상륙 작전까지 유럽 전선에서 계속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후속 주포의 개발이 늦어졌기 때문인데요. 사실 미군은 76mm M1 주포를 장착한 M4A1 셔먼을 제작하긴 했으나 사용 부적합 판정을 받아 도로 75mm를 장착해야 했습니다. 결국 사용 가능한 76mm 포 버전 셔먼이 개발된 것은 1944년의 일인데 이마저도 대서양을 건너느라 노르망디 상륙작전 D-Day를 맞추지 못했죠.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의 6호 전차 티거와 조우하게 되면 75mm 포로는 대응이 불가능했고 어김없이 전차병들은 희생당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은 셔먼이라고 해도 체급상 상대가 매우 힘겨운 티거에 대응해야 했다는 점이 아직까지도 많은 비판을 받는 점이라 할 수 있죠. 물론 티거는 생산량 자체가 워낙 적은 데다 수량 대부분이 동부전선에 배치되었으므로 셔먼과 티거는 만나기가 어려웠습니다. 문제는 만나기 힘들더라도 조우하기만 하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전차병들은 희생당해야 했다는 것이죠. 이 외에도 M4 셔먼이 여러 매체에서 비판을 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정확한 사실이 아닌 경우도 있고 알고 보니 부풀려서 기록된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M4 셔먼은 도대체 왜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약한 전차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셔먼의 진짜 위력은 다른 점이 있었는데 바로 신뢰성과 생산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뢰성은 성능에 문제가 없을수록 높아지는데 애초에 미군은 셔먼을 본국으로 되돌려 수리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설계했죠. 실제로 이를 받아서 운영해본 소련군은 셔먼을 고장이 잘 나지 않고 튼튼한 전차라며 호평했습니다. 또한 중량의 여유가 있어 현지 수리 및 개수도 용이해 운용하기가 매우 수월했죠. 미군은 어떻게 이런 신뢰성 높은 전차를 개발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 미국은 포드 모터 컴퍼니, 제너럴 모터스, 크라이슬러의 소위 빅3를 위시한 자동차 강국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계공학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달되어 있어 M4 셔먼의 신뢰성을 높게 설계할 수 있었죠. 그렇다면 이렇게 신뢰성 높게 설계된 M4 셔먼을 어떻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었을까요? 이는 매우 간단한데 미군은 대량의 자본 역시 쉽게 조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군은 각 공장마다 개별 부품의 생산에 특화된 장비를 효과적으로 설계했고 이를 활용해 대량으로 생산 및 투입할 수 있었죠. 한 예로 6호 전차 티거를 생산하는 독일 헨실 공장에서는 다목적 공작 기계가 1000여 대가 있었습니다. 반면 미국의 크라이슬러 공장엔 무려 8000여 대의 공작 기계가 배치되어 있었죠. 또한 분업이 그다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던 독일 공장과는 달리 분업이 활발했던 미국 공장들은 생산 효율 또한 높았습니다. 이러니 높은 신뢰성으로 인한 기계적 복잡도에도 불구하고 생산 손실이 적었고 만약 있다 해도 자본을 투입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었죠. 또한 셔먼을 대량 생산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엔 많은 민간업자들이 생산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이 업자들의 자본 또한 꾸준히 투입되었고 여러 공장으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을 수 있어 노동인시도 짧아졌죠. 예를 들어 독일의 티거는 한 대당 30만 인시가 필요했지만 미국의 셔먼은 한 대당 1만 인시만 필요했습니다. 즉 셔먼 한 대엔 1만 명이 1시간을 투입하면 그만이었지만 티거는 한 대 만드는데 30만 명이 1시간을 투자해야 했죠. 그렇기에 셔먼을 평가할 때는 성능도 성능이지만 신뢰성과 막대한 생산성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로 노르망디 상륙 직후 벌인 구두드 작전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구두드 작전에서 영연방군은 3일 만에 500대 이상의 전차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1944년 서부전선의 연합군은 많은 전차를 손실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이로 인해 모든 장비를 싹 갈아야 했죠. 여기서 셔먼의 진정한 위력이 발휘되었습니다. 연합국의 손실을 새로운 셔먼으로 메꿨는데도 오히려 전차가 남아 돌았던 것이죠. 미국의 괴물 같은 공업 생산 능력이 연합국의 막대한 피해도 손쉽게 덮어버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독일은 점점 인력도 줄어들고 공업 생산 능력 또한 뒤처지기 시작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은 이런 막대한 생산량을 과시함과 동시에 다른 무기 또한 끊임없이 내놨다는 것입니다. 에시스급 항공모함을 24척이나 만들었으며 호위 항공모함 또한 100척이나 띄었고 구축함은 무려 200여 척이 넘었습니다. 셔먼을 대량으로 생산하면서도 이렇게 다른 병기 또한 생산할 수 있었던 이유엔 미국 전역에서 공장이 돌아갔기 때문인데요. 셔먼이 생산된 지역은 디트로이트를 중심으로 한 미시간주와 일리노이주 주변으로 한정되어 있었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제각기 다른 병기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미국 전역에서 육해공군 병기가 쏟아져 나오는 동안 추축국은 디트로이트는커녕 미국 동부조차 공격할 방법이 없었죠.
그나마 있다고 하면 일본군이 있었지만 공장지대가 아닌 하와이를 공격했고 이후 전선이 밀리며 미국의 공장들은 끄떡 없었습니다. 또한 셔먼은 신뢰성이 높은 복잡한 구조라 해도 표준화가 잘 되어 있어 보급에 무리가 없었죠. 그렇다면 독일은 왜 전차를 대량으로 생산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분업 문제도 있지만 그들은 생산 도중에 사소한 변경 사양을 적용하는 등의 우를 범했습니다. 그만큼 표준화 또한 실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중구난방인 전차 개발 계획으로 인력과 자원을 낭비했고 끝없는 패배 속에 공업력 자체가 소멸되어 갔습니다. 이러니 아무리 괴물 같은 중전차를 내놓는다 하더라도 미군의 공업 생산 능력이 이를 가볍게 눌러버렸죠. 물론 셔먼의 장점은 이 막대한 생산성을 포함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티거와 T-34의 활약,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인 생산성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을 뿐이죠. 한 예로 셔먼의 소프트웨어 스펙은 2차 대전의 전차로서는 가장 진보적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직안정기, 보조동력 장치인 APU, 많은 관측 장비와 넓은 용적이 있죠. 이것도 셔먼이 가진 수많은 소프트 스펙 중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만 언급한 것입니다. 셔먼을 제외한 2차 대전 전차는 이 중에서 겨우 한두 개 정도만 보유하는 데 그쳤죠. 그렇기에 셔먼은 일방적인 화력과 장갑, 이 두 가지 스펙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전차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만 고려했을 경우에도 독일의 3호, 4호 전차를 상대로는 우위를 점할 정도였으니 그리 박한 평가를 받을 전차가 아니죠. 또한 2차 대전은 순수 전차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전쟁의 중심은 보병이었고 보병과 전차가 함께 움직이는 보전 합동작전이 주를 이뤘죠. 그렇게 대규모의 전차가 필요했는데 여기서 셔먼은 그 역할을 톡톡히 했고 수많은 보병을 지켜내는 정가를 올렸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낮은 평가를 받는 전차이지만 오히려 러시아에서는 서방보다 후한 평가를 주고 있죠. T-34까지는 아니지만 셔먼은 조국을 수호한 전차 중 하나로 대우하고 있으며 T-34와 셔먼을 둘 다 경험한 전차병은 매우 좋은 평가를 매겼답니다. 그렇다면 셔먼은 2차 대전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활약했는데 6.25 전쟁 당시 해병대는 셔먼 EG8을 1개 중대급으로 운용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1년 뒤인 1954년엔 미군이 철수하면서 388대를 한국에 넘겨주었죠. 또한 이스라엘에도 투입되었는데 셔먼은 제1차 중동전쟁부터 사용되었고 이후 이스라엘군에게 둘도 없는 소중한 전력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셔먼은 전후 시대를 뛰어넘어 생존하며 2차 세계대전 출신 전차 중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었죠. 또한 6.25 전쟁에 참여한 만큼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에도 그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전차 M4 셔먼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차 세계대전에 빠질 수 없는 전차 소련의 T-34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43년 7월) 소련군과 나치 독일군이 쿠르스크 일대에서 맞닥뜨리며 대규모 전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전투는 한 달이 넘게 지속되었는데 이 전투가 바로 동부전선의 주도권이 소련으로 완전히 넘어가게 된 쿠르스크 전투죠. 이 쿠르스크 전투가 유명한 이유는 소련이 주도권을 잡게 된 계기가 된 것도 있지만 엄청난 규모의 전차전 때문이기도 합니다. 7월 12일 대규모 전차전이 발발했는데 이때 독일 측은 294대의 전차를 전장에 내놓았고 소련 측은 790여 대의 전차를 전장에 내놓았죠. 이 치열한 전투 속에서 소련의 전설적인 전차 에이스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소련의 여성 전차 지휘관 알렉산드라 사무센코는 단신으로 독일의 6호 전차 티거 세대를 격파한 기록을 달성했죠. 또한 제6 전차여단 소속의 하조프 블라디미르 페트로비치는 전투기 1대, 대전차포 일부, 독일 전차 27대를 격파하는 대활약을 펼쳤습니다. 이 소련 에이스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소련의 중형 전차 T-34로 전장을 누볐다는 것이죠. T-34는 어떻게 나치 독일의 성능 좋고 화력이 강한 전차들에 맞설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이 소련의 중형 전차 T-34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T-34를 개발하기 전 소련은 스페인 내전에서 T-26과 BT 전차를 전투에 활용했습니다. 이 전차들은 비교적 가벼운 경전차들로 속도도 빠르고 화력도 괜찮아 활용도가 높았죠. 하지만 방어력, 즉 장갑이 너무 약해 37mm 대전차포에도 속절없이 뚫리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소련은 더 두텁고 더 화력이 강한 중형 전차를 개발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죠.
소련군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A-20과 A-23 모델을 개발했고 이 두 모델을 경합시켜 한 모델만 대표 전차로 채택하고자 했습니다. 참고로 A-20은 45mm 구경포에 20mm 경사장갑을 갖춘 쾌속전차였고 A-23은 76mm 포에 30mm 경사장갑을 갖춘 중형전차였죠. 결국 이 경합에서 원래의 목적에 더 적합한 A-23이 채택되었습니다. 이 A-23이 T-34의 첫 시작이라 할 수 있죠. 그렇게 1940년 T-34 전차의 채용이 사실상 확정되어 제183호 공장에서 500대, 스탈린그라드 트랙트 공장에서 100대를 생산하는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생산 계획에 아주 큰 차질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 사람 포병 병가 원수 그리고리 쿨리크 때문입니다. 쿨리크는 T-34가 독일의 3호 전차에 비해 소음도 크고 무전기, 서스펜션, 공간 등 모든 면에서 밀린다며 T-34의 생산 계획을 반대했죠. 이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사실 공격력과 방어력 면에선 T-34의 성능이 더 우세했고 당장 못 쓸 병기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쿨리크는 스탈린의 최측근으로 막강한 권력을 보유한 데다 고집이 센 육군 장성이었죠. 사실 쿨리크가 이렇게까지 T-34의 생산을 반대한 것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T-34를 설계한 미하일 코시킨의 상관 리아초프가 자신의 라이벌이라는 것, 자신은 A-43이라는 전차 모델의 생산을 더 밀고 있었다는 점 때문이었죠. 쿨리크는 T-34의 76mm 포 말고 107mm 주포를 달아야 한다. 중형 전차보다는 경전차를 더 생산하는 것이 낫다 라는 식으로 사사건건 회방을 놨습니다. 결국 이런 상부의 방해로 인해 과로에 시달린 설계자 미하일 코시키는 1940년 9월 26일 42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말죠. 그 이후 수석 기술자인 모로조프가 재설계하며 생산을 이어가려 했지만 쿨리크의 회방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결국 원래 계획이었던 600대의 T-34 생산 계획은 겨우 117대만 생산되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죠.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일어났는데 바르바로사 작전으로 시작된 동부전선에서 소련군이 막대한 피해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피해의 대표적 원인으로 뽑힌 것이 쿨리크가 T-34 생산 계획을 방해했다는 것이었죠. 이로 인해 그는 육군 소장으로 강등되었고 T-34는 그제야 본격적으로 생산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쿨리크는 전화로 스탈린에 대한 험담을 하다가 도청에 걸려서 반혁명죄로 처형되었죠. 게다가 그가 그렇게 밀던 A-43 전차는 T-34 생산 라인에 차질을 준다 해서 폐기되었습니다. 이런 드라마틱한 개발사를 지닌 T-34는 초기 모델의 개량을 거쳐 1941년형으로 막대한 생산량을 뽐내기 시작했습니다. 1941년 당시 2800대가 생산될 예정이었으나 그 수를 뛰어넘은 3014대가 생산되었죠. 이 전차들은 76mm 주포를 장착했다는 점에서 T-34 76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43년 독일의 5호 전차 판터와 6호 전차 티거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전차들은 T-34가 가지고 있던 76mm 주포로는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소련군 수뇌부는 T-34 생산에 대대적인 개선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85mm 주포를 장착한 T-34 85가 등장하게 되죠. 향후 80여 년간 기나긴 전설을 써내려가게 될 전차의 탄생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 살펴볼 76mm 주포를 장착한 T-34 76이야말로 나치 독일의 침공을 막은 독소전쟁의 진짜 주인공이었어요. 일단 독소전쟁 초기 당시 중형전차 중 가장 큰 구경의 주포인 76mm 주포를 장착한 T-34는 독일의 3호 전차를 상대로 큰 전과를 올렸습니다. 또한 T-34는 초기부터 경사장갑을 장착했는데 이 경사장갑은 두께에 비해 방어 효율이 높았죠. 경사로 인해 적 전차의 포탄이 날아와도 도탄될 확률이 더 높았기 때문입니다. 소련의 공업기술로는 장갑자가 이러니 저러니 실제 스펙의 반으로 봐야 한다느니 하는 왈가왈부가 많지만 실전에선 3호 전차를 상대로 큰 이점을 보였죠. 이처럼 T-34는 공격력, 방어력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비교적 우월한 성능을 보였고 이외에도 다른 장점이 많았습니다. 우선 300km가 넘는 탁월한 항속거리를 말할 수 있겠는데요. T-34는 경쾌한 주행 능력과 함께 300km가 넘는 항속거리로 대규모 포위 기동을 가능케 했습니다. 이는 독소전쟁의 승패를 가를 정도로 아주 중요한 요소였죠. 43년 가을부터
45년 2월까지의 독소전쟁은 소련군이 대규모 포위기동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대규모 포위기동 작전은 예상하셨다시피 소련의 성공으로 끝났는데, 이를 가능케 한 주역이 바로 T-34로 편성된 전차군들이었죠. 반면 독일 전차들은 항속거리가 100에서 150km 수준이었고, T-34를 따라다니다 주행계통이 고장나 퍼져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1943년의 쿠르스크 전투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죠. 이때 소련 제5전차군은 자체 기동으로 약 400km를 주파하여 독일의 제2 SS 기갑군단을 저지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T-34의 여러 활약으로 인해 소련군은 방어에 성공, 독일군은 더 이상의 전진을 포기하게 되었죠. T-34의 장점 중 이것 또한 빼먹을 수 없는데요. 바로 가격이 저렴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며 생산 시에 숙련된 노동자나 기술자가 별로 필요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T-34의 가격은 전쟁 초반에 26만 루블이었으나 19만 루블까지 떨어졌는데요. 이는 독소전이 길어짐에 따라 압도적인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환율을 제대로 평가하기는 힘들지만 대략 티거 한 대를 만드는 비용으로 T-34 5대를 만들 수 있는 가격이었죠. 이런 가격이 형성될 수 있었던 이유는 구조를 극단적으로 단순화시켰기 때문입니다. 독일 전차들의 경우엔 충격 흡수 패드 및 온갖 부품을 성능을 올리기 위해 다 투입했지만 T-34는 그러지 않았죠. 예를 들어 궤도들을 연결하는 핀을 그냥 못대가리 형태로 해서 단순히 쳐넣는 구조를 택했습니다. 그만큼 마무리가 거칠거나 성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는 설계상 예상 범위였고 더욱 많은 물량을 쏟아내기 위한 전략이었죠. 이 단순화 전략 덕에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나 기술자의 수준이 높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애초에 소련은 이전부터 무학력자라도 이해할 수 있는 무기를 지향해 왔는데 이게 제대로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그만큼 조작도 무척 간단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소련군은 전쟁 전 농업 집단화를 실행하여 농민으로부터 수십만의 트랙터 운전사들을 양성했습니다. 독소전 발발 후 이들을 모두 전차병으로 징집하여 운영했음에도 T-34의 운전병으로 부족함이 없었죠. 이렇게 단순화하고 조작을 쉽게 설계한 덕분에 앞서 말씀드린 대규모 포위기동 작전 또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구조의 단순화라는 점 때문에 T-34의 엔진 또한 그렇게 성능이 좋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사실 뛰어난 엔진은 아니었지만 소련의 환경에 딱 맞는 엔진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T-34에 채택된 V2 12기통 엔진은 디젤 엔진으로 특성상 소음과 진동이 심했어요. 하지만 휘발유 엔진과는 다르게 겨울철 낮은 온도에서도 시동이 잘 걸렸고 연비도 우수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봤을 때 300km대 항속거리 달성에 매우 큰 공을 세운 엔진이라 할 수 있죠. 독일도 소련의 추운 날씨를 고려해 V2 엔진을 카피하려 했지만 벤츠에서 개발에 실패하는 바람에 독일 기갑부대는 끝까지 가솔린 엔진으로만 움직여야 했습니다. 이는 석유 자원이 부족한 독일에 큰 부담이 되었죠. 반대로 소련은 정유 기술은 부족해 항공유는 미국의 원조를 받았지만 디젤 엔진에 쓰이는 경유는 그다지 정유 기술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소련 기갑부대는 연료가 부족했던 적이 거의 없었죠. 이같이 여러 장점을 고루 갖춘 좋은 전차였지만 단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단점들에서 소련 특유의 인명경시 사상이 잘 드러나는데요. 대표적으로 전차병의 편의성을 배제해버린 불편한 구조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T-34는 경사장갑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경사장갑으로 인해 내부가 매우 비좁았어요. 더구나 내부의 온갖 장비로 공간이 꽉 채워져 있었고 승무원들은 옹기종기 모여 전차를 운용해야 했습니다. 조종수는 바닥에 쪼그려 앉아있는 것처럼 조종해야 했고요. 탄약수는 딱히 앉을 공간이 없어 탄약 상자 위에 서서 허리를 숙인 상태로 탄을 장전하는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이러니 포탄에 피격되면 조종수는 거의 사망한다고 봐야 했고 나머지 승무원도 중상 또는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했죠. 이 같은 내부 공간 협소로 인해 전차병으로 당시 체구가 평균적으로 작은 동양계를 선호했습니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을 다룬 여러 미디어에서 T-34의 탄약수로 동양계 병사가 등장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죠. 이 외에도 환풍기가 부족하거나 해치가 너무 무거워 잘 열리지 않는 등 전차병을 전쟁의 도구로만 보는 듯한 설계가 드문드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같은 체급의 독일 4호 전차와 비교하면 대단히 좋은 전차에 속했죠.
이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버전인 T-34-85가 나오기 전까지 전선에서 잘 버텼다는 것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독소전쟁 승리의 주역이라 할 정도로 소련군에게 칭송을 받던 전차였죠. 따라서 그 역사적 의미가 대단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겐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도 있겠습니다. 6.25 전쟁 당시 T-34는 조선인민군 소속으로 남침의 선봉장에 섰기 때문이죠. 인터넷상에서 이러니 저러니 해도 분명한 것은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전차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소련 전차 T-34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소련의 대표적 병기 IL-2 전투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군에게 흑사병이라 불리며 공포의 대상이 된 소련 전투기가 있습니다. 바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된 군용 항공기이자 2차 세계대전의 소련 간판 전투기 IL-2입니다. IL-2는 1943년 7월에 있었던 쿠르스크 전투에서 독일군을 상대로 맹활약했는데요. 소련 공군은 이 전투에서 동부 전선의 제공권을 두고 엄청난 숫자의 IL-2를 투입해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IL-2 3천여 대가 쿠르스크 하늘을 뒤덮는 광경은 독일 기갑 부대에게 악몽과도 같았죠. 이 쿠르스크 전투뿐 아니라 IL-2는 개발된 이후 2차 세계대전 내내 맹렬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총 36,000여 대가 생산되어 소련의 제공권을 지키는 역할을 했으며 독소전쟁 승리의 주역 중 하나가 되었죠. 하지만 전투를 수없이 치른 병기인 만큼 그 손실도 엄청났습니다. 생산된 36,000여 대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12,000여 대가 손실되었기 때문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소련의 간판 전투기 IL-2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938년 말 소련군 수뇌부는 전차를 파괴할 수 있는 대지 공격기 개발을 중앙설계국에 지시했습니다. 그리하여 1939년 10월 2인승 시제기를 개발했는데 첫 비행에는 성공했으나 엔진에 문제가 있는 것이 밝혀졌죠. 물론 이 문제는 엔진을 교체하면 되는 비교적 간단한 문제였고,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소련군 수뇌부가 후방사수를 없애고 그 자리에 연료를 더 채우라고 요구한 것이었죠. 그렇게 되면 후방이 위험하다는 것을 아는 설계지는 극도로 반대했지만 스탈린의 명령에는 항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시제기는 1940년 10월 후방사수 자리가 없다는 것을 제외하면 우수한 비행 능력을 보여주면서 제식명 IL-2란 이름을 달게 되었죠. 그리고 1941년 초에 양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후방사수 자리가 없다는 것이 그리 큰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거기에 연료를 더 채우면 좋은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독소전쟁 초기 이 문제는 생각 이상으로 심각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독일 전투기들이 IL-2의 뒤로 물려와 공격을 해댔고 그로 인해 엄청난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전장에 투입된 IL-2가 후방사수의 부재로 대부분 격파당하자 설계진과 파일럿들은 일제히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스탈린의 의사에 거역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 결국 알아서 구식 폭격기의 포탑을 분리해 자체적으로 후방사수석을 만들어야 했죠. 꽤나 조악한 후방사수석들이 만들어졌는데 물자가 부족한 부대에서는 천으로 만든 임시 좌석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임시 방편식 후방총자는 당연히 중력 증가를 가져와 기동성의 저하를 불러왔죠. 후방총자를 만들긴 했으나 결국 성능 또한 급격히 추락하여 여전히 독일 전투기들의 희생양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피해가 극심해지자 그제야 상부는 못 이긴 척 후방사수석 개발을 허가했는데요. 이렇게 탄생한 모델이 IL-2M입니다. 하지만 무게중심이 과도하게 쏠리게 된다는 이유로 후방사수석을 보호할 방탄판이 매우 얇게 설계되었죠. 이 약점을 파악한 독일 파일럿들은 집요하게 IL-2의 후방만 노리는 전략 비행을 펼쳤습니다. 소련 파일럿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초저공 비행을 자주 펼쳤는데요. 하지만 전투 내내 초저공 비행만 할 수는 없기에 한계가 분명했고 결국 병사들은 후방사수 자리를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소련군은 죽어도 거리낄 것 없는 형벌부대를 이 후방사수석 자리에 투입하기 시작했죠. 참고로 형벌부대란 범죄자들로 구성되었으며 형을 전시보병으로 대체 복무시킴으로써 만들어진 부대였습니다.
사실상 대놓고 싸우다 죽으라고 만든 부대라 할 수 있었죠. 실제로 이 형벌부대는 소련군 병력의 1.4%에 달했는데 전사자만 17만 명이 발생할 정도로 극도로 위험한 작전에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소련군 수뇌부는 이들에게 기관총 사격 훈련만 시키고 후방사수석에 투입했죠. 여기서 소련 특유의 인명경시 사상이 잘 나타나는데 형벌 부대원에겐 낙하산도 지급되지 않았고 낙하산이 있는 것조차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후방에 붙은 독일 전투기에 총알을 쏟아붓다가 대부분 사망하게 되었죠. 물론 후방 사수역에 형벌 부대원만 배치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일반 병사가 배치된 경우가 훨씬 더 많았으며 당연히 이들도 후방 사수석에 앉아서 싸우다 전사하는 경우가 많았죠. 이러한 점에서 소련 측은 후방 사수 보호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른 IL-2 모델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개선을 거쳐 탄생한 모델이 바로 IL-2M3였죠. 주익, 즉 날개를 15도 정도 후퇴시켜 비행 성능을 개선했는데 IL-2 하면 떠오르는 화살형 주익이 이때부터 사용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드디어 무게중심 문제도 해결되어 후방 사수석에도 튼튼한 방어력을 부여할 수 있게 된 것이었죠. 더구나 이 시점부터는 연합국의 지원을 받아 그동안 목재를 사용했던 주익 외판 일부를 정금 속재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바뀐 것은 이것뿐만이 아닌데요. 엔진 또한 1720마력의 수랭식 피스톤 엔진을 탑재했으며 23mm 기관포 2문, 기관총 2정, 12.7mm 중기관총 1정을 장착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폭탄 또한 실을 수 있었으며 RS-8의 로켓탄을 탑재하기도 했죠. 이렇게 전쟁이 끝날 때까지 IL-2는 소련군의 하늘을 지키는 든든한 전투기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길게 말씀드린 후방 사수석 문제 때문에 IL-2는 그다지 성능이 좋지 않은 전투기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IL-2에는 장점도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방호력이 매우 높았다는 점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중장갑을 갖춘 덕분에 나는 전차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였죠. IL-2는 조종석과 엔진을 포함한 전방동체 상당 부분이 장갑으로 구성되어 방어에 특화된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어력이 좋은 게 무조건 이점이 된 것은 아닌데 폭장량이 최대 600kg 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이는 비슷한 체급의 다른 전폭기, 지상 폭격기들에 비해 성능이 떨어지는 부분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IL-2의 방어장갑의 총 중량이 무려 700kg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방어력으로 유명한 P-47 썬더볼트, 호커 타이푼 같은 기체조차도 비교가 불가능한 레벨이었죠. P-47의 경우 아무리 방어력으로 유명하다 하더라도 다른 많은 기체들과 마찬가지로 취약 부위에 방탄판이 설치된 일반적인 유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비교하면 IL-2는 기체 상당 부분에 장갑판을 두르고 날아다녔으니 그야말로 날아다니는 장갑 항공기라 할 수 있었죠.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방어력이 높은 만큼 폭장량은 상대적으로 떨어졌습니다. 근접 지원이 주 임무였던 기체였지만 정확한 급강하 폭격이 불가능했기에 공격의 정밀성 또한 떨어졌죠. 그렇다면 소련 공군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해결책을 내놓았을까요? 바로 IL-2의 특징적인 무장으로 대표되는 PTAB를 장착하여 공격의 정밀성을 대체했습니다. PTAB란 소련군이 독소전쟁에서 실전에 처음 사용한 대전차용 항공폭탄을 말하는데요. 이 폭탄은 한 발에 2.5kg 정도로 작고 가벼웠고 탄체 내부에는 성형 자격이 내장되어 있어 70mm 두께의 장갑판을 관통하는 위력이 있었습니다. IL-2는 폭탄창에 PTAB 항공포탄을 최대 280발 장착해 독일 기갑부대에 쏟아부었죠. 이는 공격의 정밀성이 떨어지는 IL-2에게 잘 어울리는 전략이었습니다. 1943년에 쿠르스크 전투 당시 독일 기갑부대가 IL-2를 흑사병이라 부르며 두려워했던 이유엔 이 폭격이 크게 한몫했죠. 그도 그럴 것이 PTAB 항공포탄을 100m 고도에서 떨어뜨리면 탄체가 흩어지면서 폭 15m, 길이 200m의 면적이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차를 직격할 확률은 매우 낮았으나 각 탄자가 확산되었기 때문에 대상을 타격하는 명중률은 극히 높았죠. 그렇다고 장갑 관통력이 낮은 것도 아니었으니 독일 기갑부대에겐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군이 자랑하는 중전차인 5호 전차 판터 또한 이 PTAB에 속절없이 파괴당했죠. 5호 전차 판터의 자체 상부 철판의 두께는 18mm에 불과했으며 심지어 더 두텁다고 알려진 6호 전차 티거의 상부 철판 또한 25mm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PTAB가 명중하기라도 하면
독일 전차 승무원은 전원 사망 확정이라고 할 수 있었죠. 이는 독일군의 전투 기록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는데, 무장친위대 제2기갑사단은 하루에 270대의 전차와 각종 장갑 차량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후 독일 기갑부대는 IL-2의 폭격을 피하기 위해 차량 간 간격을 넓히는 방식으로 대응했죠. 하지만 이는 전투 효율 또한 줄어들게 하여 소련 지상군과의 전투에서 손해를 봐야만 했습니다. 그만큼 IL-2의 PTAB 항공 폭격은 독소 전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죠. 하지만 활약이 많았던 만큼 IL-2의 손실 또한 매우 컸습니다. 특히 전쟁 초반기에 극심했는데, 앞에서 언급한 후방 총자 삭제 같은 문제도 있었지만 다른 문제도 있었죠. 워낙 전황이 불리했던 탓에 제공권을 상실한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급히 투입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독일 전투기들이 득실거리는 전장을 향해 무리하게 투입된 이유는 도저히 독일 기갑부대의 진격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소련군은 이러한 이유로 전투기든 폭격기든 가리지 않고 모두 동원했는데, 여기서 제일 믿을 만한 수단이 IL-2였습니다. IL-2는 붉은 군대에게 공기와 빵처럼 필수적인 것이라는 스탈린의 말도 이때 나온 것이죠. 물론 전쟁 후반으로 갈수록 기체 방어력의 향상과 PTAB 전략 폭격으로 인해 제공권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소련 공군은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독일 공군에게 우세를 점할 수 있게 되었죠. 역시나 그 주역은 IL-2였습니다. 그렇다면 IL-2는 전쟁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IL-2는 전후 23mm 기관포 내정을 장착한 최종 개량형인 IL-10으로 생산되었습니다. IL-10은 우리나라와도 깊은 연관이 있는데, 6.25 전쟁 당시 조선인민군 소속으로 약 90여 기가 투입되었기 때문이죠. 이 IL-10은 전쟁 극초기에 일부 정가를 세우긴 했으나 이미 이때는 제트기의 시대였습니다. 며칠 만에 미국의 P-80 슈팅스타에게 모두 박살이 났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죠. 이후 한반도에서 미공군이 제공권을 장악하면서 제대로 된 활약은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이 외에 IL-2는 IL-10을 거쳐 고출력 엔진을 장착한 IL-16으로 개발되었는데요. 이것도 결국엔 엔진 문제로 취소되었습니다. 그렇게 IL-2는 독소 전쟁에 큰 활약을 펼친 전투기로 역사의 이름을 남긴 채 사라지게 되었죠. 하지만 소련 공군의 상징과도 같은 기체다 보니 2차 대전 소련군을 다룬 매체에서는 T-34와 함께 매번 등장하는 병기가 되었습니다. 소련 전투기 IL-2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5주 동안 2차 세계대전에서 활약한 병기들을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지난 10개의 영상을 풀영상으로 제작해 좀 더 간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업로드해 놓겠습니다. 이상 이지다큐였습니다. 감사합니다.